그럼 사연 읽겠습니다. 저는 올해 58세가 된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튀지 않게 조용히 살자는 게 제 삶의 목표였어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시댁을 둔 덕분에 그 목표가 흔들리기는 했지만요. 혼자만 알기에는 아까운 저의 시끌벅적한 시댁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은 4남매 중에서 셋째로 손이 시누이 2명과 손아래 시누이 1명이 있어요. 결혼할 때 저희 친정 식구들이나 친구들이 시누이가 많아서 꽤나 시집살이 할 것 같다며 걱정이 많았답니다. 시누이들 인상이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시부모님이 대대로 이어온 꽤 큰 쌀가게를 하고 계셔서 동네에서 부자 소리 들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셨죠. 그래서 아들에게 금전적으로 부담을 주지는 않을 거라며 경제적인 어려움만 없으면 괜찮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저희 시누이들은요, 하나같이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어요. 첫째 시누이는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었고, 둘째 시누이는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연하의 남자와 재혼했고요. 막내 시누이는 곧 이혼할 거라는 유부남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누가 시누이 아니랄까봐 셋이서 번갈아 가면서 툭 하면 시부모님 댁으로 저를 불러들이는 게 더 문제였어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1시간 거리라 멀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전업주부라고 해도 갑자기 오라고 하면은 곤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정 따윈 생각도 안 해줍니다. 대하가 제철인데 우리 저녁에 대하 구워 먹자. 올케가 넉넉하게 사와? 나 임신했나? 왜 이렇게 소갈비가 먹고 싶지? 올케가 저번에 만든 거 맛있던데 해줄 수 있지? 언니, 우리 자기가 해산물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 대게에 쪄먹어요. 아니, 지들이 먹고 싶은 걸 왜 저한테 얘기하냐고요? 하나같이 돈도 안 주면서 말만 하면은 다 되는 줄 압니다. 입은 고급이라 비싼 것만 찾고 맡겨놓은 것처럼 번갈아 가면서 요구해대니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게다가 원하는 거 사가거나 해다 주면은 쥐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받아 먹으면서 음식이 짜네, 싱겁네, 많네, 적네, 트집이나 잡고 시누이 노릇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 같았답니다. 외모를 평가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하나같이 얼굴에 나 못됐다 이렇게 쓰여있는 것 같이 생겼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돈 쓸 일이 있으면 아들이니까 무조건 저희더러 다 부담하랍니다. 그래도 가끔가다 아들네가 돈을 많이 썼을 것 같으면 시부가 제 가방에 용돈을 넣어 두시곤 하셔서 그나마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시부모님이 아니라 시누이들 시집살이가 더 고되더군요.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시댁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시부도 그렇고 시누이들도 시모한테 너무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시부는 시모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드는 듯 혀를 끌끌 차면서 구박을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소뚜껑 운전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밥도 내 입에 못 맞춰? 이게 죽이야 밥이야? 이래서 며느리가 뭘 배우겠어? 이건 여기다 두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얼른 안 치워? 그러면 시누이들은 말리기는커녕 덩달아 부추겼어요. 아버지가 참으슈. 엄마한테 뭘 바래? 말하는 입만 아프지. 맞아.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야. 아, 답답해. 알아듣기는 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저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고 속으로만 생각했죠. 어떻게 엄마한테 저렇게 말하지? 싶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대꾸도 안 하고 고개 숙인 채 묵묵히 다른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들은 시모가 없으면 저를 위하는 척하면서
시모의 험담을 늘어놓기도 했어요. 옳게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지? 우리 엄마가 속 좀 터지는 구석이 있거든. 그래, 옳게가 답답하더라도 그러려니 해.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쳐진다. 에휴. 전 솔직히 말 없는 시모보다 말 많고 투정 많은 시누이들 때문에 더 힘들었는데 말입니다. 또 뭐가 그렇게 답답하다는 건지도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네나 잘해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는 못했답니다. 시누이들은 시부에게 용돈이라도 뜯어 가려고 시모 앞에서도 시부만 안마를 해주고 과일도 입에 넣어주며 아양을 떨었어요. 정말 꼴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시모가 혹시 새엄마가 아닐까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시모와 시누이들 사이가 왜 안 좋은지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옛날에 무슨 사고 치셨어? 아니면 계모라도 돼? 왜 그렇게 다들 어머님을 미워하는 거야? 누나들이나 막내가 원래 좀 못돼 처먹어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내가 보기엔 좀 심하게 대하던데 아버님도 그렇고 내가 옆에서 보기에 정말 민망하다니까. 엄마가 당하는 거 보면 좀 안 됐어. 당신이 좀 따뜻하게 대해드려. 남편도 알고는 있지만 시누이들 등살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시모는 동네에서 만석군 집안이라고 불리는 부잣집 안주인이면서도 지나칠 정도로 구두쇠였습니다. 같이 장을 보러 가면 물건값을 깎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사람들이 지독하다며 쑥덕거리는 소리도 들릴 정도라니까요. 항상 똑같은 옷과 신발에 당신을 위해 돈을 쓰는 걸 본 일도 없고요. 제가 옷이라도 한 벌 사다 드리면 난 이거 필요 없다. 갖다 주고 돈으로 바꿔주면 안 되겠니? 하십니다. 늘 선물보다는 돈을 더 좋아하셨어요. 저는 시모가 그렇게까지 돈에 연연해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역시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그런가 보다 했답니다. 어느 해인가 남편의 회사에서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행사로 장애인 복지시설에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일일 자원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죠. 시설에 도착해서 아내들은 음식 준비를 위해서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복도 끝에 시모가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잘못 봤나 싶었는데 혹시나 몰라서 옆에 다가갔죠. 시모는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네가 어떻게 여길? 그 회사에서 부부 동반으로 봉사활동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기 얘야, 자세한 건 묻지 말고 식구들한테도 절대로 나 여기서 봤단 말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이유가 무척이나 궁금했지만 당황해하는 시모의 모습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설날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인 날의 일이었습니다. 떡국을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내가려는데 안방에 들어가셨던 시부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시는 겁니다. 누구야? 내 물건에 손댄 종자가? 다들 놀라서 어리둥절했죠. 빨리 말 안 해? 누구야? 누가 내 통장 훔쳐갔냐고? 아까까지도 분명히 있었어. 어서 안 내놔? 그제서야 통장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흥분해서 마룻바닥을 주먹으로 쳐대던 시부는 시모를 다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지? 당신이 가져간 거지? 아니에요. 제가 왜? 요새 생활비 적다고 궁시렁거렸잖아. 내가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슬쩍 집어간 거잖아.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옆에 내가 하는 짓거리 하고는 좋은 말로 할 때 이리 내놔. 아니, 시모가 시부의 통장을 훔치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보다 못해 제가 한마디 했죠. 아버님, 설마 어머님이 그러셨겠어요? 다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옳게 모르는 소리 마라. 그럴만 하니까 의심하는 거야. 아버지가 괜히 생사람 잡을 리 없잖아? 맞아요. 엄마가 전에도 아버지 물건이나 돈에 손대고 그랬었거든. 어이없게 시누이들도 시부 편에 서서 시모를 도둑 취급하는데 뭔 가족 사이가 이런가 싶어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흥분한 시부를 겨우 진정시켜서 안방으로 모시고 저는 하다만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갔어요. 그러다 주방 옆에 창고로 사용하는 작은 방에서 속닥거리고 있는 첫째 시누이와 둘째 시누이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니,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알아챌 줄 몰랐지. 언니는 아버지가 얼마나 지독한데 그걸 모르겠어. 야, 통장이 수십 개는 되더라.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걸 어떻게 아냐고. 아버지 통장에 손댄 언니나 그걸 금방 알아낸 아버지나 참 대단하다. 근데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어쩌려고? 아버지는 비밀번호를 통장 맨 뒷장에 적어 두시거든. 통장마다 비밀번호가 다 다른데 아버지도 기억을 못하니까 통장에 적어 두시는 거지. 저번에 아버지랑 은행 갔을 때 내가 눈치챘단다. 와, 그래 언니? 나한테도 좀 나눠줄 거지? 그래, 대신 입 다무는 거다. 당연하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시누이들이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서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들은 거야? 형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옳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안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조용히 넘어가자. 응? 내가 옳게도 좀 챙겨줄게. 알았지?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한테 덮어 씌우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무슨 죄예요? 너무하세요. 대체 어머님한테 왜 그러세요? 큰 소리가 나자 남편과 시부가 나왔고 저는 제가 들은 대로 다 얘기했어요. 시부가 첫째 시누이의 등짝을 때리고 통장을 뺏었습니다. 시모는 거실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부는 시모에게 사과도 안 하고 통장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증거도 없이 자기 마누라를 도둑 취급하지 않나. 딸년이 엄마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질 않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이상한 집구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쯤 지났을까? 시부가 뇌출혈로 쓰러져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시모가 장 보러 가고 없을 때 혼자 계시다가 그러셨나 봐요. 시누이들은 시모가 병원으로 빨리 모시고 갔으면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질 않나. 왜 하필 그 시간에 시장에 갔냐고 따져 물으면서 시모를 힘들게 했어요. 역시 시모는 아무 말 없이 당하고만 있더군요. 마치 시모 때문에 시부가 돌아가신 것처럼 몰아세우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는 나쁜 것들. 할 수만 있다면은 때려주고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나 더 큰 소란은 유산 때문에 일어났어요.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서 같은 건 없었고 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에 따라 유산이 분배되었습니다. 예전에 집안 경조사에 자식들이 비용을 부담할 때는 아들의 도리라며 늘 저희가 훨씬 더 많이 부담했거든요. 그런데 유산은 딸이나 아들 상관없이 똑같이 나눈다는 게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법이 그렇다니까 별 수 없죠 뭐. 사나운 시누이들한테 얘기 꺼내봐야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게 뻔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이 법적으로 시모가 자기들보다 많이 받는 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늘 어떤 수모에도 가만히 있던 시모도 유산 문제만큼은 당하고만 있지 않더군요. 엄마가 양심이 있으면 유산을 독차지하면 안 되지. 독차지하기는 누가 독차지한다는 거냐. 난 할 만큼 했고 당할 만큼 당했다. 정당하게 받은 유산에 대해서는 아무 말 말거라. 정말 웃겨. 엄마는 돈 쓸 데도 없잖아. 그리고 그동안 꼬불져 놓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맨날 돈이 샌다고 그러더구만. 맞아. 우리는 애들도 키워야 하고 돈 들어가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엄마 거 좀 나눠줘.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니? 부모한테 잘한 것도 없는 너희가 그 정도 받은 것만도 다행으로 알아라. 법이 그렇다니까 준 거야. 아니면 그것마저도 나눠주고 싶지도 않았어. 엄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돈 보니까 자식이고 뭐고 없어? 아버지 돈이잖아. 좀 내놔. 너희한테 더 줄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 난 할 말 없으니 그만 가거라.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왜 이렇게 돈 욕심이 많아? 돈 욕심은 지들이 더 많으면서 시모를 달달 볶았죠. 만날 때마다 돈 얘기에 바람 잘 날 없었답니다. 거기다 막내 시누이가 만나던 유부남한테 사기를 당해 돈을 뜯기고 나서는 시모의 재산에 더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지가 잘못해서 사기 당하고선 왜 시모로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이면 엄마로서 좀 도와줄 것도 같은데 시모는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하긴 시누이 셋이서 시모를 얼마나 구박하고 못되게 굴었는지 저 같아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매정한 시모의 모습에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요. 그렇게 쿵짝이 잘 맞고 사이좋던 시누이들도 막내 동생이 돈 떨어지자 도와주기는커녕 모른 채 하는 겁니다. 결국 저희 남편이 돈을 좀 해준 모양이에요. 제가 돈 관리를 하고 있었고 아들 대학 등록금으로 써야 한다며 막내 시누이에게 주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많이는 주지 못했을 거지만요. 싸우게 될 것 같아서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저를 부르더니 같이 갈 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냐고 여쭤봐도 대답도 안 해주셔서 궁금한 마음으로 시모를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전에 남편 회사 행사 때 갔었던 장애인 복지시설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서 시모를 만났던 게 궁금했었는데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한 남자가 앉아있는 휠체어를 끌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 남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몸이 많이 불편해 보였죠. 뭔가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손과 발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시모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 내 아들이야. 네? 아들이요? 남자는 나이가 좀 들어 보였는데 남편에게 형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었거든요. 어쩔 줄 몰라 하며 굳어있는 저를 두고 아들이라는 남자를 데려다 주고 돌아온 시모가 한 많은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시모가 20살이 되던 해에 교제하던 남자와 덜컥 아이가 생겨버렸대요. 아이가 생겼다니까 남자는 부담스럽다며 지워버리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귀한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시모가 낳기로 한 거예요. 남자는 무책임하게 시모와 아들을 두고 떠나버렸고 시모 혼자 아들을 키우기로 한 겁니다. 엄격하셨던 시모의 친정아버지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낳은 아이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집안 망신이라면서 돈 몇 푼을 쥐어주면서 모자를 내쫓아 버렸대요. 결국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새 출발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없는 돈으로
쪽방 하나 얻어서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아들의 상태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뇌성마비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절망했다죠. 어린 나이에 할 줄 아는 일도 없고 아이는 아프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더랍니다. 그래도 아들 때문이라도 살아야 한다고 이를 악물었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일도 많았는데 본인은 참더라도 배가 고파 우는 아들을 보고 있는 거는 정말 참기 힘들었답니다. 저도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시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시모는 담담하게 얘기를 계속했어요. 하루는 우는 아들을 업고 밖으로 나가기는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래요. 정처 없이 걷다가 쌀가게 앞에 멈춰 섰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들에게 죽이라도 끓여주고 싶은 마음에 쌀을 한 주먹 쥐고 그대로 뛰었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주인한테 잡혀서 쌀가게로 끌려왔고요. 그 쌀가게가 바로 시부의 가게였던 거죠. 잘못했어요.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데 먹일 게 없어서 저도 모르게 이런 나쁜 짓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며 우는 시모의 딱한 사정을 들은 시부가 쌀가게에 나와서 일하라고 하더랍니다. 그 다음 날부터 시모는 쌀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대요. 일하러 갈 때는 옆방에 사는 아주머니에게 아들을 맡기기도 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아들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요. 아들을 데리고 가면 시부가 탐탁지 않아 하는 게 느껴졌지만 그런 날은 몸이 부서져라 더 열심히 일했답니다. 시모는 도둑질도 용서해주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신을 취직까지 시켜준 시부를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대요. 시모의 부지런한 성격상 안 봐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시부가 얘기하더래요. 난 재작년에 사별했어. 어린 딸년 둘이 있지. 큰애가 4살, 작은애가 2살. 아, 그러시군요. 혼자서 힘드시겠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손이 많이 갈 텐데. 그래서 말인데 나와 살림을 합쳐보는 건 어떻소? 네? 그게 무슨?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만큼 가졌소. 애들 엄마가 돼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오. 저는 장애 아들을 돌보기도 벅차서. 장애가 있는 애를 돌봐주는 데가 있어. 치료에 도움이 될 거고 엄마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애한테도 좋을 거요. 그 비용은 내가 부담해 주겠소. 갑작스러운 제안에 시모는 처음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버틸 수 있었고 아들 때문에 살았는데 아들과 헤어져서 다른 아이들의 엄마가 된다는 게 자신도 없었다네요. 시모가 싫다고 하자 시부는 거절당한 게 불쾌했던지 결혼 안 할 거면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더랍니다. 시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결혼하기로 했대요. 그것이 어려울 때 도와준 은인에게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아들을 전문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들을 위해서도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대신 아들을 보러 가는 걸 허락해주고 아들의 치료비를 부담해 줄 것을 약속받았대요. 하지만 혼인 신고 후에 시부가 돌변했답니다. 장애인 시설 입주 비용은 대주었지만 아들을 보러 가겠다는 시모에게 눈치를 주거나 다른 일을 만들어 가지 못하게 하더래요. 네 애새끼만 중요하냐? 시설에서 잘 있다는데 뭐가 그렇게 궁금해? 그래도 보러 가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일 없을 때 가는 거지. 이렇게 일이 산더미인데 혼자 놀다 오겠다는 거야?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닥치고 일이나 해. 180도 달라진 시부의 모습에
시모는 크게 절망했답니다. 시부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얘기를 듣던 저도 부글부글 화가 치밀었어요. 게다가 시부는 툭하면 가게의 곡식이 없어진 것 같다느니 금고의 돈이 모자란다느니 하면서 시모를 의심하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어쩌다 남자 손님과 웃으며 얘기만 해도 득달같이 달려와서 손님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하고요. 부드럽게 말하는 법이 없이 늘 윽박지르고 종을 부리듯이 하니까 딸들도 아버지처럼 시모를 함부로 대하기 일쑤였답니다. 감옥도 그런 감옥 생활이 없었대요. 그런 생활이 계속되니까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 사는 낙도 없어지더랍니다. 저희 남편이 태어나면서부터 남편에게 마음을 주며 겨우 살았다고 했어요. 남편도 어릴 때부터 속 깊게도 엄마를 위로해 주었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동생 막내 시누이가 태어났고 처음에는 막내를 시기하며 못살게 굴던 딸들이 어느샌가 막내를 꼬셔서 자기들 시녀처럼 부려먹더래요. 시모가 속이 상해서 막내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면은 엄마는 괴물이 변한 거래. 언니들이 엄마한테 가까이 가지 말고 엄마 말 듣지 말랬어. 라며 시모의 가슴을 아프게 했답니다. 배다른 자매인데도 지금까지 그렇게 우애가 좋은 걸 보면 어릴 때부터 세뇌당한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네요. 그렇게 시부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잠깐 짬이 나면 장애 아들에게 달려갔대요. 엄마로서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아들을 붙잡고 울기 일쑤였답니다. 그런데 점점 시설의 입주비도 내지 않아서 연체되고 장애인 시설로부터 독촉 전화를 받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시부에게 입주비를 보내달라고 사정했대요. 야! 내가 입주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어떻게 알았겠냐? 병새끼한테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얼만 줄이나 알아? 약속했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애를 떼어 보냈는지 알아요? 그러자 왜 대드냐며 시부가 있는 힘껏 따귀를 때려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네 새끼니까 네가 알아서 하던지.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시부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귀를 잘못 맞았는지 그때부터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더랍니다. 말해봐야 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시부에게 말도 안 했대요. 가끔씩 시모가 들은 채도 안 할 때가 있던 것이 다 들리지 않아서 그랬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시모가 너무 가여워서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후로 시모는 시부가 주는 생활비를 아끼고 또 아꼈답니다. 기본적으로 써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무조건 저금해서 큰아들이 있는 시설비로 보냈대요. 본인은 속옷 하나 제대로 사입지 못해서 너덜너덜해져 이브나 마나 한 것을 걸치고 살았다고 합니다. 시모가 명절 때 목욕탕에 같이 가자고 해도 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갔던 거, 선물을 드리면 돈으로 바꿔 달라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라는 생각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활을 참고 견뎠을까요? 얘기를 마친 시모는 저에게 손수건을 건네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은 어떡하나. 난 종교가 없지만 항상 하늘에 빈단다. 제발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천덕꾸러기로 사는 건 나 하나로 충분합니다. 제발 저보다 제 큰아들을 먼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너무나도 담담하게 게다가 살짝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는데 제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시모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삭히셨을 시모를 생각하니 정말 보살도 이런 보살이 없다 싶었습니다. 저는 시모의 사정을 알게 된 후로 시누이들이 시모에게 못되게 굴면 앞장서서 시모 편을 들었답니다. 옳게, 대체 왜 그래? 아주 이상해졌네.
엄마한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는 거야? 내가 형님들이나 아가씨 같은 속물인 줄 알아요? 어머님한테 너무 함부로 하니까 두고 볼 수가 있어야죠. 딸들이 왜 그렇게 못돼 처먹었어요? 시누이들은 남편한테 마누라 교육 좀 잘 시키라며 씩씩거렸고 남편은 말없이 제게 엄지를 들어 올리며 응원해 주더군요. 시부가 돌아가신 후로는 시모도 편하게 큰아들을 만나러 다니게 되었고 가끔씩 저도 운전기사 노릇을 해드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한 이후에 시모의 사연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왜 저한테 얘기 안 했냐니까? 당신을 믿지만 혹시라도 누나들처럼 어머니를 이상하게 볼까봐 차마 얘기 못하겠더라고. 어머니가 직접 얘기하시겠다고 하셔서. 남편도 많이 힘들었겠죠. 남편의 입장을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내성마비 환자를 본 적이 없어서 남편의 형님, 그러니까 시아주머니를 만나는 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만나면은 반가워해 주시는 게 느껴졌고 자주 보다 보니 친해져서 손도 잡아드리고 했답니다. 한 번은 아주머니가 저에게 힘겹게 요 엄마가 좋아해 라고 말해줘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시모와 시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는 걸 보고 이젠 힘들었던 지난 일 모두 잊고 두 분이 행복하시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랬는데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아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아주버니가 사망했다고 연락이 온 게 아니겠습니까? 자다가 편하게 가셨다고. 저는 너무 슬퍼서 눈물 범벅이 됐는데 의외로 시모는 눈물도 안 흘리시고 무덤덤하게 반응하셨어요. 시누이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는 여태 돈을 얼마나 빼돌린 거야? 당신 자신만 자식이야? 우리 아버지 돈으로 당신 자식 호강시킨 거였어? 그동안 몰래 만나느라 아주 고생 많았겠네?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우리를 속이고 아들하고 내통할 수 있어? 아주 대단한 모성애 나셨네. 별 거지 같은 막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낳을 때부터 줄곧 가슴 아픈 세월로 지켜온 아들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들을 짓거리는지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이더군요. 제가 울면서 물 한 바가지 퍼부어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도 시모는 초월한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니의 초상을 치르고 나서 정확히 5일이 지났을 때 정말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처럼 시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얼마나 힘드실까 걱정돼서 저와 남편이 시댁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아침 식사하시라고 깨우러 들어갔는데 아주 편안한 얼굴로 잠드신 시모는 다시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 알아보니 그동안 심장에 문제가 있으셔서 약을 복용하고 계셨더라고요. 며느리로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정말 죄스러웠습니다.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눈이 떠지지를 않아서 앞이 안 보일 정도였죠. 그렇게 시모가 떠나신 슬픔에서 벗어날 새도 없이 시누이들이 사람 속을 뒤집었습니다. 어쩜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시모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은 뒤로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불쌍하고 애처롭고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서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할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정성을 다해 키워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눈물은커녕 뭐 뜯어갈 게 없나 달려드는 시누이들을 보니 정말 역겹더라고요. 시모는 마치 가실 때를 미리 알았던 것처럼 유서를 작성해 두셨고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아 두셨더군요. 변호사로부터 시모가 남편과 저에게만
유산을 상속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시누이들은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네요. 역시 올케가 알랑박이 낄 때부터 알아봤어. 그렇게 엄마 편인 척 하더니 결국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이었구만. 그렇게 돈 욕심 많은 사람인 줄은 몰랐네. 그래도 설마 혼자 다 먹으려는 건 아니지?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못하겠지. 다 우리 아버지 재산이잖아? 무슨 꽃뱀도 아니고 재산을 이런 식으로 빼돌리겠다고? 시누이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정말 열불이 뻗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서 퍼붓고 때로 몰려와서 퍼부어대니 진짜 죽을 맛이었죠. 남편과 상의 끝에 시누이들이 제일 열받을 만한 일을 벌이기로 했어요. 시모가 남긴 유산을 아주버니가 계시던 장애인 복지시설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남편은 유산을 전부 기부하자고 했지만 저는 남편을 설득해서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금으로 보탤 금액은 조금 남기고 보내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라고 돈 욕심이 안 났겠어요. 하지만 가지고 있으면 시누이들의 성화에 제가 화병이 나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산도 의미 있게 쓰고 시누이들 염장을 제대로 지르는 방법을 선택한 거랍니다. 암튼 그렇게 시모의 유산은 시모가 평생을 마음 아파하던 자식의 이름으로 자식이 머물던 시설에 기증되었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눈치채셨겠지만 시누이들이 아주 개거품을 물더군요.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혈압을 올리며 악을 써댔어요.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흉측하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게 됐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니들 맘대로 버리는 건데? 이 처죽일 년놈들 같은 이라고! 정말 너무하네. 우리 자기가 사업자금 좀 대달라는데 그거나 해주지. 병들 시설에 뭔 기부? 시누이들은 손에 잡히는 걸 집어 던지며 온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난동을 부렸어요. 저는 사람 같지 않아서 대꾸도 안 하고 무시했는데 부처님 같던 우리 남편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야! 니들이 사람이냐? 우리 엄마 그 정도 갈궜으면 됐지. 아직도 모자라냐? 이런 거지 같은 년들 봤나? 돈에 환장한 년들 다시 내 눈에 띄면 니들 뒤질 줄 알아? 그리고 이 사람 또 귀찮게 하면은 내가 아주 죽여버린다. 알아쳐먹었냐? 하는 게 아닙니까? 솔직히 저도 좀 놀랐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박력이 있었나?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신고를 했는지 경찰까지 왔었답니다. 남편이 미친들이니까 잡아가라고 경찰에게 시누이들을 떠밀었고 시누이들은 샌님 같던 남편의 의외의 모습에 놀라서 뒷목을 잡으며 경찰에 이끌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저희를 몰아세우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경찰한테 굽신굽신하면서 빌고 있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경찰은 떠나고 시누이들이 또 무슨 작당을 하는지 집 앞에 서 있었는데 남편이 시누이들의 등짝에다 남아있던 시누이의 신발들을 냅다 던져버렸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저도 깜짝 놀랐는데 더 웃겼던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이 언제 묻혔는지 신발 바닥에서 된장이 튀어서 시누이들의 머리며 그리고 흰 블라우스에 묻은 겁니다. 꼭 똥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말 과간이었어요. 아, 어찌나 고소하던지 막혔던 속이 뻥 뚫린 느낌이었다거나 할까요? 그 뒤로는 시누이들이 남편의 눈치를 슬슬 보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은 잘한 것 같아요. 시모의 가슴 아픈 사연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 가슴이 저려오지만 시모가 바라던 대로 아주버니가 먼저 가셨고 그래서 마음 놓고 시모도 가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누이들은
어쩌다 만날 때면 그래도 포기 안 하고 뭔가 뜯어내려고 애썼지만 저도 이젠 시누이들에게 놀아날 리 없죠. 무엇보다 시누이들이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더 편해졌다고나 할까요? 그이한테 물어볼게요 하면은 아니라고 됐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가끔씩 사는 게 힘들 때면 시모를 떠올립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힘든 세월 버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선하고 부드러운 시모를 닮은 남편 덕분에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요즘 제 마음에 안 드는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외박을 밥 먹듯이 하고 속을 썩이는 아들놈 때문에 고민이지만 뭔가 해결 방법이 있겠지요. 그래도 털어놓고 나니 답답했던 속이 좀 풀리는 것 같네요. 제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매번 남의 사연만 재밌게 듣다가 처음으로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아 저도 보내도 되겠다는 용기가 문득 나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저를 챙겨서 어떤 좋은 분이 경찰서에 데려다 주었고 결국 부모님을 찾지 못해 저는 보육원으로 오게 되었죠. 처음에는 부모님을 찾아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결국 하나의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가 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린 것이라는 결론 말이에요. 저는 어려서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누구도 조건 없이는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건 저밖에 없다는 확고한 신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었지만 어린 시절에 세상을 일찍 깨닫고 도끼를 품게 된 것이 그 어떤 20대 또래 친구들보다 제가 열심히 살게 해준 고마운 이유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18세가 넘으면 법적으로 보육원을 떠나야 합니다. 지원금 300만 원으로 저는 대학교 근처에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대학교도 일부러 학비를 생각해서 국립대학으로 진학을 했어요. 6평짜리 원룸이었는데 그때는 처음으로 가져보는 저만의 공간에 뛸 듯이 기뻤던 것 같네요. 하지만 낭만적인 캠퍼스 생활이니 뭐니 다 남의 떡 같은 얘기였어요. 저는 악착같이 공부해서 생활비에 보탤 수 있는 장학금을 쫓아다니면서 신청했고 그 외에 아르바이트도 해서 열심히 적금을 넣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꽤 괜찮은 기업에 취업을 하면서 똑같은 방 한 칸짜리였지만 9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로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를 할 수 있었죠. 버는 돈 단위가 커지면서도 저는 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결혼이니 연애니 그런 건 생각도 없었고 주변에는 항상 난 비혼주의자이다 라고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귀찮게 남자 만나서 시간 쓰고 돈 쓰는 것도 다 아까웠거든요. 그렇게 20대 중반에 졸업을 하자마자 취업을 하고 30대 초반까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4년째 졸업한 학사에서 멈추지 않고 승진하기 위해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 공부도 병행했어요.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고 6시에 퇴근하자마자 저녁도 못 먹고 대학원으로 달려가는 생활을 2년 정도 했죠. 그럼에도 여자라는 이유로 동기들 사이에서 승진이 밀리자 그때 번아웃이 왔던 것 같네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성과를 내도 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밀리는구나 라는 느낌이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같은 팀에 있는 과장, 부장님들이 하는
어차피 채림 씨는 여자라서 결혼하면 회사 그만둘 텐데 뭐하러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 라는 말이 가장 듣기 싫었죠. 그리고 거기에 회사도 바보가 아니라고 중요한 일 맡겨놨더니 애를 낳는다고 1년 자리 비울 사람한테 높은 직급을 줄 리가 없다는 말도 항상 덧붙이셨네요. 저의 노고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무기력을 넘어 우울증이 걸릴 것 같던 그때 대전의 공기업에서 저에게 이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원 때 저를 좋게 봐주셨던 교수님이 연주를 이어주신 것이었죠. 저는 당연히 이건 기회다 하는 마음으로 이직을 했고 그곳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같은 팀에 있던 과장님이었고 그분은 저보다 8살이 많은 40살이었어요. 연구원으로서의 성과도 좋았지만 윗사람들보다 부하 직원들을 먼저 살펴주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인물도 꽤나 좋아서 당연히 결혼을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우리 과장님 평생 공부만 하고 회사 와서는 일만 하느라 연애도 못했잖아요. 남들은 한번 갔다 온 줄 아는 사람도 많은데 아직 총각이에요. 채림 씨 주변에 좋은 언니 있으면 소개 한번 시켜줘. 사람 얼마나 좋아? 모아놓은 돈도 꽤 있을걸? 저는 선배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기만 했습니다. 아, 근데 하나 흠이 있긴 하다. 홀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하지 않았어? 맞다. 그건 흠이네. 하긴 누가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하면서 홀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고 싶겠어. 저는 그날 이후로 혼자 많은 밤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존경이라고 생각했던 과장님에 대한 마음이 사실은 존경 이상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당연히 결혼을 한 사람인 줄 알았을 때와는 마음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과장님은 늦게까지 연구소에서 일하는 저를 가끔씩 집에 데려다 줄 때도 있었는데 다시 돌아보니 그건 감사함보다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함께 퇴근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는 생전 한 번도 연애해 본 적 없지만 저의 연애 세포가 확신감에 차 꿈틀거리고 있더군요. 저렇게 좋은 사람이 여태까지 솔로인 건 나를 만날 운명이었단 거다 생각이 들었죠. 저는 결심이 서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타입이었어요. 차츰 마음을 표현하다 외근을 나가 과장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당연히 거절이었어요. 어떻게 8살이나 어린 저를 앞날이 출중한 저를 만나냐면서 계속해서 거절을 하셨고 선을 그으셨지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더 좋아졌는지도 몰라요. 이후로도 저는 끊임없이 과장님에게 고백을 했어요. 술을 마시고 전화해서 징징거린 날도 있었지요. 과장님, 저 누구 좋아해 본 적 없어요. 남들한테 책 잡힐까봐 말 안 했는데 저 사실 부모도 없는 고아예요. 보육원에서 자라서 악착같이 저 먹고 살 궁리만 하면서 공부만 했다고요. 근데 처음으로 좋아한 게 과장님이에요.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든 남자가 과장님이라고요. 제 마음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저는 불도저 같았고 과장님은 결국 제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네요. 그리고 저는 연애 6개월 만에 이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그를 설득했죠. 저는 홀어머니도 상관없고 남들의 시선 다 상관없으니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제가 점점 좋아졌다며
바로 날짜를 잡자고 했어요. 평생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저의 풋내나는 신념을 접을 정도로 그 사람이 좋았네요. 남편과 똑 닮은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까무라칠 듯이 좋아하셨습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어쩌면 사진이 실물을 하나도 못 담네. 사진보다 훨씬 더 예쁘네. 덥석 제 손을 잡는 따뜻한 손에 흠칫 놀랐지만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한 번도 가져볼 수 없었던 내 편이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보통 부모 없이 컸다고 하면 무시하거나 배운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게 자랐다며 저를 끊임없이 칭찬하셨죠. 자기라면 절대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리에도 통 재주가 없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며 다 자기가 해주거나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따뜻한 배려에 몇 번은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도 치이고 다쳐서 먼저 방어막을 치고 그 안에 숨어 남들을 경계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느낌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정말 남편과 친정엄마를 동시에 얻은 느낌이었네요. 결혼한 해 겨울, 저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똑똑하고 심성착한 남편을 닮았으면 좋겠다고 임신을 알게 된 날부터 기도를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10개월 뒤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34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엄마가 되었죠. 무섭고 걱정되는 것 투성이었지만 전혀 그럴 게 없었습니다. 저에겐 남편만큼이나 든든한 시어머니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몸조리를 하라고 항상 집에 와 아이를 돌봐주셨고 결국에는 집 평수를 넓혀서 어머니와 살림을 합쳐 살게 되었어요. 저보다 남편이 더 그래도 되나 걱정하는 모양새였는데 오히려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했었죠. 어쨌든 우리 부부와 아이도 그리고 어머님도 삐걱거리는 거 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만나 제 인생이 확 변했고 이제야 하늘이 저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아이는 6살이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회사 일을 하고 아이를 보다 보니 그렇게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옷이 작아지면서 자라는 예쁜 내 새끼 지원이를 볼 때마다 이 맛에 세상을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 다 돈을 벌었고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힘에는 부쳤지만 부족함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음에도 감사했죠. 그리고 그날, 저는 아직도 그날의 날씨와 공기까지 선명합니다. 그날은 장마철이라 전날 밤부터 장맛비가 멈추지 않고 내렸어요. 그 덕에 아이는 투정을 부렸고 남편과 저는 모두 밤늦게 잠들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온 식구가 아침에 늦잠을 잤습니다. 당연히 유치원 버스도 놓치고 말았어요. 아침부터 일정이 꼬여 저도 남편도 예민하고 짜증이 난 상태였죠. 더군다나 유치원까지 가기 싫다고 투정 부리는 아이를 제가 잔뜩 혼내기도 했습니다. 한바탕 울어 퉁퉁 부은 눈의 아이를 데려다주고 오겠다며 남편은 차키를 들었습니다. 회사에는 미리 말을 해둔 상태였죠. 저는 두 사람을 향해 지치는 마음으로 다녀오라고 손짓을 하고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평소와 똑같은 데시벨이었는데 전화벨 소리가 귀를 찢어버릴 것처럼 크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화 너머의 사람은 커다란 화물차가 빗길에 속도를 내고 커브를 돌다 균형을 잃었고 맞은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던 남편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놀라 차를 왼쪽으로 꺾었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우리 아들은 결국 정면으로 화물차에 받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 사고로 남편 역시 중상을 입어 한 달이 넘는 기간을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던 우리 아들 지원이는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몸 어딘가에 칼이 꽂힌 것 같은 통증이 항상 함께였고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당장 아이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그렇게 둘 수는 없었죠. 저는 독하게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은 정반대였습니다. 한 번도 인생에 그런 큰 고난을 겪어본 적 없던 남편은 그대로 몸도 마음도 모두 망가져버렸죠. 자기도 따라 죽겠다고 악을 써서 몇 번이고 병원에서 큰 난리를 수습해야만 했어요. 이러지 말라고 아무리 저와 시어머니가 말려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세상과 단절을 선언한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넋이 나간 상태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살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상황을 배려해줘 3개월간 휴직 시간을 줬어요. 하지만 남편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알던 그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무섭기까지 한 무표정으로 저와 어머님의 어떤 위로와 응원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어머님도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남편이 저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상태는 점점 악화됐죠.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이제 생전 입에도 안 대던 술과 담배를 시작했습니다. 술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다며 하루도 빠짐없이 독한 양주를 퍼부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 생활은 엉망이 되었죠. 지각은 당연했고 생전하지 않던 업무 실수도 매일같이 터졌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터라 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고 다들 저를 피해 다니며 수군거렸어요. 진급 후보로 올라와 있던 남편이 엉망으로 회사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윗선에서도 알게 되었는지 남편은 당연히 승진 후보에서도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은 연구실에서 아주 기초적인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큰 사고로 번질 뻔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징계를 받았고 감봉까지 당했네요. 그러더니 결국 어느 날부터는 출근은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못해 그날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아침까지 술을 마셨는지 새벽까지 깨어있는 상태로 텔레비전을 보는 남편에게 다가갔죠.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어머니랑 나는 안 힘든 줄 알아? 당신만 힘든 줄 아냐고.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이야? 당신 이렇게 다 놔버리면 난 어쩌라고. 엉엉 울면서 남편을 흔들었죠.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말을 해도 남편은 시끄럽다는 말만 하고 저를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지원 아빠!
저는 결국 소리를 쳤고 놀란 어머님이 뛰쳐나오셨어요. 아들 이름에 눈이 뒤집힌 남편은 저를 힘껏 밀쳤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난 일이라 억소리도 못 내고 그대로 바닥에 철푸덕 넘어졌죠. 그래, 내가 죽였다. 내가 우리 아들 죽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저에게 식기구와 쓰레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구겨진 맥주캔이 얼굴에 날라왔죠. 어머님이 놀라 말리려고 했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내가 우리 애 죽게 했다고 생각했지? 아닌 척 위선 떨었지만 당신도 내가 죽길 바랬을 거야. 안 그래? 어머님이 다가오지 못하게 말리고 제가 다시 남편에게 다가서는데 남편은 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전화기와 조명기구를 다 바닥으로 쓸어버렸어요. 남편은 그렇게 이성을 잃고 상스러운 욕을 내뱉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주저앉아 엉엉 우는 제 옆에서 어머님은 저를 끌어안고 함께 우셨어요. 어쩌면 좋니? 저 못난 놈을 어쩌면 좋아라면서 저보다 더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그 후엔 더 끔찍한 지옥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화를 안으로 삭히지 않고 겉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죠. 회사는 연락도 받지 않고 나오지도 않는 남편을 당연히 정직 처리했어요. 그 덕에 저는 회사에서도 눈칫밥을 먹으며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때가 최악일 줄 알았는데 아직 최악의 시간은 시작도 안 됐었죠. 얼마 후 저는 남편과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우리 아들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리기 아까운 물품들은 따로 빼서 기부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내내 집에 안 들어오다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온 남편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은 상자 더미와 그 안에 아들의 물건들을 보자마자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애 물품 이렇게 가지고 있어봤자 뭐해. 당신도 나도 이제 그만 지원이 보내줘야지. 눈이 뒤집힌 남편의 모습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넌 벌써 우리 애를 잊었냐면서 발로 상자들을 걷어찼어요. 너무 놀라 굳어버린 저를 보면서 남편은 제 화를 참지 못하고 쌍욕을 하기 시작했죠. 한 번만 더 내 허락 없이 내 새끼 물건에 손대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남편의 얼굴도 엉망이었고 그에게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그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다가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대로 그냥 딱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회사도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저까지 회사에서 잘리면 우리 집은 누가 먹여 살리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잠깐 노인정에 다녀오신 시어머니는 집 상황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채시더라고요. 그놈이 이젠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며 제게 도리어 사과하셨어요. 내가 잘못 키워 그렇다 애미야. 내가 죽일렸냐. 그런 시어머니를 보는데 차마 저 편하자고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단이 나고 말았네요. 제가 퇴근을 하고 장을 봐서 집에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요란한 소리가 저희 집 현관문 밖으로까지 들렸습니다. 아, 또 남편이 난리를 부리는구나 싶어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신발도 벗지 않고 뛰어들어갔어요. 남편은 술을 마시고 있던 중이었던 것 같고 시어머님이 빗자루를 들고 남편의 등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살아? 네 새끼가 하늘에서 복이
부끄럽지도 않겠냐? 여든이 다 되는 어머님이 온 힘을 다해 남편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없이 맞고 있던 남편이 일어났고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이 움찔했죠. 역시나 남편은 그만 좀 하시라며 빗자루를 잡아채더군요. 그 힘의 반동으로 어머니는 옆으로 넘어지시고 말았어요. 어머니! 균형을 잃고 허우적대던 어머니의 팔이 아무데나 잡았고 하필이면 책상 모서리에 어머님 팔이 찍혔습니다. 제가 뒤에서 재빠르게 잡은 덕에 어머니의 머리나 허리가 다치는 것은 면할 수 있었죠. 경멸하는 제 눈빛을 본 남편은 지긋지긋한 집구석이라며 겉옷을 들고 집을 빠져나갔어요. 이후 저는 심한 상처가 난 어머님의 팔을 보며 빨리 구급상자를 가져와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라버린 눈은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간 제 머릿속이 무언가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번쩍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도망가요. 뭐? 저도 회사 그냥 그만둘게요. 어머님, 우리 시골로 도망가서 둘이 살아요. 예, 체리마. 진심이에요, 어머니. 저 사람이랑 못 살아요. 근데요, 어머님이랑 저 사람 둘이 사는 꼴은 더 못 봐요. 저 죽어도 어머님이랑 같이 죽고 살아도 어머님이랑 같이 살 거예요. 어머님, 이런 말도 안 되겠지만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고 딸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저랑 살아요. 제가 어디 가서든 어머님 굶기진 않을 자신이 있어요. 저에게 그러는 것은 참아도 어머님에게까지 이런 짓을 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무섭지 않았냐고요? 당연히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이후로 제 안의 두려움이 점점 커져 그의 행동이나 말에 딴지를 걸 수 없었죠. 그럼에도 함께 살려고 했던 건 저를 자식처럼 위해주는 시어머니 덕분이었거든요. 그런 어머님은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저와 어머님의 짐을 최소한으로 싸 차에 실었어요. 그리고 회사에 가장 마음 맞는 동료에게 전화해 회사를 그만둘 것이라고 말을 했죠. 물론 동료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저를 잡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길게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핸드폰도 정지시켰고 어머님을 모시고 무작정 차를 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은 참담한 얼굴이었지만 어디로 갈지 망설이는 저에게 대뜸 한 지역을 일러주셨습니다. 거기에 아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 우리 엄마 고향이다. 그러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번을 못 가봤어. 시집와서 고생하면서도 언젠가 죽기 전에 거기로 가서 죽어야지 했는데 다 잊고 있던 꿈이 네 덕분에 생각이 났다. 어차피 어디서 시작하든 아무것도 없는 처지라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머님의 말에 저희는 그곳을 살 곳으로 정하고 차를 몰았어요. 편의시설도 거의 없는 깡촌이나 다름없었지만 나름의 작은 마을이 펼쳐져 있었고 여관이라고 붙은 팻말에 하룻밤 지낼 만한 곳도 있었습니다. 저와 어머님은 별말 없이 그곳에서 깊은 잠이 들었고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난동 속에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나 싶었어요. 무엇부터 할지 어떤 걸 하면서 먹고 살지 착착착 머릿속에 순서가 정리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현금으로 빼온 돈을 다해서 근처 허름한 주택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전세금을 들었는데 서울이나 대전에 비하면 정말 웃음이 나올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이더라고요. 또 주인과 말을 잘해 몇 군데 창문이나 화장실 공사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어머님은 집주인분이 사는 집의 별채에서 따로 돈을 내고 머물기로 했죠. 왜 여기에 와서 살려고 하냐? 젊고 멀쩡해 보이는 여자가 왜 그러냐 등등. 외부인인 저희에게 많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질문들에 저는 일부러 아무 일도 없는 척 웃으면서 대꾸했어요. 엄마랑 딸이에요. 엄마가 몸도 안 좋으시고 저도 회사 생활이 지치기도 해서 예전부터 귀농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 이렇게 갑자기? 네, 맨날 가야지 하다 못 갔는데 엄마가 연세도 있으셔서 결심한 김에 확 실천에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집 전세 빼서 온 거라 돈은 얼마 없어요. 전 일부러 곰살 맞은 척하며 사람 좋은 척 몸을 베베 꼬았습니다. 그러자 금세 마을 어르신들은 젊은 처자가 효심이 대단하다며 저를 칭찬했네요. 젊은 사람이 다 포기하고 엄마랑 같이 내려와 산다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네. 저희 외할머니 고향이 여기여서 이곳으로 결정했어요. 고향이나 여기 출신이라는 말을 하면 저희에게 더 호의적일 것 같아 던진 말은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금세 저에게 뭐하고 살 작정이냐며 걱정 어린 따뜻한 배려들이 이어졌죠. 반찬이라도 나눠주겠다는 제안도 있었고 어머님이 심심하지 않게 노인정이 이 앞에 잘 되어 있다면서 위치를 알려주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나중에 저와 집에 와서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엄마라고 불러야겠구나. 그럼요. 원래부터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됐죠 뭐. 체리마, 너 대단하다. 어쩜 그렇게 애가 야물딱지고 연기도 잘하고 눈치도 빠르냐? 보육원에서 자라서 그런가. 좋은 건지 아닌진 모르겠지만 눈치 하나랑 상황 대처 능력은 어디 가도 안 빠져요, 어머니. 아니, 엄마. 저의 말에 어머님은 또 웃으시다가 또다시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 걱정되시죠? 그래, 나도 내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 밉다가도 안쓰럽고 쫓아오면 어쩌나 무섭다가도 그놈이 이제 제 곁에 아무도 없다고 죽어버리면 어쩌나 싶어. 어머님의 말이 꼭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살궁리를 하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었거든요. 어머니, 사실 저도 그래요. 근데 일단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살아봐요, 우리. 어머님도 여기서 살아보고 싶으셨다고 했잖아요. 대전만큼 편하진 않아도 은근히 있을 거 다 있고 그렇더라고요. 내일은 제가 시장 쪽에 나가서 일자리도 알아보고 올 거예요. 저는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저는 거기서 제과제빵에 관심이 있어 제빵부였거든요. 관심이 있던 만큼 손재주도 출중해서 입사 초에 제과제빵 학원을 다니며 자격증을 따놓기도 했습니다. 그때야 그냥 하도 옆에서 재주가 있다 하니까 했던 일인데 이렇게 쓰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다음 날, 저는 동네 빵집에 가서 자격증을 보여주며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동네 사람들과 비슷한 질문을 했고 저의 대답에 흔쾌히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셨죠. 안 그래도 요즘 일손이 부족했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렇게 야무지게 새로운 터전에서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남편에게 편지를 남겨두고 왔었어요. 편지 내용은 대충 이랬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랑하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난 당신과 살 수 없어. 하지만 어머님과 당신을 함께 두고 도망칠 수 없어. 어머님과 함께 도망치기로 했어. 지원이는 나도 당신도 어머님도 아닌 사고로 운명처럼 하늘나라에 간 거야. 하늘에 맹세코 당신을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저주한 적 없어. 난 당신이 안쓰러웠고 함께 이겨내려고 노력했어. 그렇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지. 지원이를 함께 잃었지만 난 당신을 지키려고 했고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 지원이를 잃은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나와 어머님을 잃은 건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정신을 차리겠지. 정신을 차리기 전엔 절대 연락도 하지 말고 우릴 찾지 마. 당신이 인생을 포기했다고 나도 어머님도 그래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남편은 드라마에 나오는 남편들처럼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며 저와 어머님을 쥐잡듯이 찾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 남편이 실종 신고를 하거나 마음을 먹으면 CCTV가 걸음마다 붙어있는 대한민국에서 저희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테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남편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씩 공중전화를 볼 때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해볼까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저 편지는 남편에게 제가 한 말이기도 하지만 저 스스로에게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과거의 기억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망가진 현재까지 품어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위험에 저와 어머님이 노출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새 5년의 시간이 흘렀죠. 저와 어머님은 생각보다 이 시골 생활에 금방 적응을 했습니다. 정말 웃긴 건 오히려 대도시에 살 때보다 이곳에 살면서 저희가 더 행복하다는 사실이었죠. 작게 밭을 사서 농작물을 재배하기도 했고 어머님도 또래가 많은 시골에서 전보다 더 건강해지신 모습이었네요. 그리고 저도 빵가게에서 일을 시작하다 옆 기퉁이에 작은 소품 가게가 망하면서 그 가게를 인수해 저의 빵집을 차렸습니다. 열심히 모은 돈과 가져온 돈으로 일군 저의 성과였죠. 그렇게 평화로울 줄만 알았던 어느 날, 동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찾는 낯선 경찰의 목소리였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찾으러 왔다는 사실을요. 남편은 경찰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것이고 당신에게 해가 갈 만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당신이 무서울 수 있으니 여기 파출소에서 저를 기다리겠다고 했다고 들었네요. 저는 단번에 가게 문을 닫고 차를 몰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테니 그 긴 시간 동안 연락도 없이 살다 나타난 것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남편은 언제 술주정뱅이였냐는 듯 너무나 멀끔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살도 전보다 많이 빠져 있었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울컥했는지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다가와 명함을 내밀었어요. 명함에는 회사 이름이 써 있고 그 옆에 나란히 남편의 이름과 대표라는 직함이 써 있었습니다. 당신과 어머님이 떠나고 당신 편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정말 못난 놈이었어. 내 슬픔에만 빠져서 나에게 제일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어. 여보, 제발 날 용서해줘.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었고 저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희는 파출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화해를 했고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갔죠. 어머님도 남편의 변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저희가 떠난 후 정신을 차려 다시 일을 시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대표로 회사를 차렸고 5년 동안 죽기 살기로 일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중소기업상을 받고 매년 매출이 50억이 넘는 회사로 성장시켰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로또를 맞은 거죠. 남편은 진심으로 자기 죄를 빌었고 저와 어머님은 기쁜 마음으로 개과천선한 남편을 받아주었어요. 현재 저희 남편은 평일에는 회사 앞 오피스텔에서 출퇴근을 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저와 어머님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퇴근을 해 주말 부부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생각해 대전으로 다시 올라가겠다고 하자 그는 당신과 어머님이 여기서 이렇게 삶을 가꾸고 행복한데 나 때문에 그것을 희생하게 하고 싶진 않다며 자신이 조금 고생하더라도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행복하게 다시 잘 살고 있습니다. 얼른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애청자 세댁이 사연 보내요. 살다 보면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리저리 쉴 새 없이 떠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요. 사실 그건 바로 저랍니다. 타고난 성미 자체가 왈가닥에 쌈딱 기질도 좀 있고 해서 어디 한 군데 묶여 있기보다는 자유롭게 쏘다니는 걸 무척이나 좋아해요. 그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선택한 직업이 웬 잡지사 기자였으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고개를 갸우뚱했던 건 아주 당연한 수순이었죠. 보통 기자라고 하면 책상에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들을 떠올리게 마련이니까요. 심지어 친정 부모님은 진지하게 걱정까지 하더라니까요. 우리 딸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야 하는 직업을 얘 어디 많이 아픈가? 아님 신경에 큰 병고라도 생겼나? 싶었다나 뭐라나. 뭐 제가 잡지사 기자라는 직업의 실체를 털어놓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의문과 걱정들이 한 큐에 싹 날아가 버리긴 했지만요. 지금껏 저의 직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잡지사 기자의 정확한 실체는 이래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려 칼럼이나 기사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기자와는 거리가 멀어요. 취재를 전담하는 취재 기자거든요. 제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괜찮은 아이템을 취재해 회사에 넘기면 그걸 전문 편집 기자님들께서 칼럼이나 기사 형태로 작성해서 잡지에 싣는 구조죠. 일종의 전문 분업화라고 할까요? 암튼 이처럼 직업 특성상 저의 성격이 아주 딱 맞아 떨어지니 행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삶이었던 거죠. 결혼 직후 문제의 그 사건들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은하야, 오빠, 우리 이제 부부잖아. 호칭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여보, 자기, 당신, 아님, 달링.
암튼 성격은 급해가지고는 그런 건 살면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바꿔 나가는 걸로 하고 일단 나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응? 너 혹시 우리 할머니랑 잘 알아? 시할머니? 아니, 오빠도 알잖아. 결혼 허락받으러 갈 때 딱 한 번 배웠다는 거. 치매가 너무 심해서 상견례니 결혼식이니 하나도 참석 못 하셨고. 그치? 근데 지금 집에서 너 찾고 난리 났단다? 뭐지? 갑자기 왜? 나 시부모님한테 뭐 잘못했나? 아님 시 형제들한테? 맞다. 신부 입장이 거슬렸던 모양이네. 조금 더 사뿐사뿐 걸었어야 했는데. 그치. 우리 부모님이 무슨 쫌생이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쁨 받고 싶어서 그러지. 하나하나 예뻐 보이고 싶어서. 아깝다. 왈가닥 며느리한테 이런 소녀다운 모습도 있다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부모님한테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그럼 지금 찍어. 똑같은 말 다시 한번 해줄게. 됐고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모양이야.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너 찾고 난리 났대. 아닌 밤중에 뚱딴지라더니 별다른 일면식도 없는 치매 시할머니가 다짜고짜 저를 찾는다니요. 저로서는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한 일이었죠. 궁금증을 품은 채로 시댁에 도착해보니 식사하셔야 한다는 시부모님과 이분이 기다렸다가 같이 먹을 거라는 시할머니의 신랑이가 한창이더라고요. 정황상 시할머니가 기다렸다는 이쁜이가 바로 저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역시나 제가 도착하기 전까지 쫄쫄 굶으며 버티셨다던 시할머니는 저와 마주 앉은 밥상에서 거짓말처럼 밥 한 공기를 뚝딱 잡수셨어요. 참 신기한 일이었죠. 그때 전 진짜로 시할머니를 결혼 허락차 시댁에 방문했을 때 딱 한 번 배웠던 게 전부였거든요. 더 신기했던 건 자식 손주들도 잘 몰라보는 시할머니가 한 차례 짧게 인사를 나누었을 뿐인 저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유은아라는 제 이름 대신 이쁜이라는 애칭으로 기억하긴 하셨지만요. 그렇게 한동안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어요. 제가 시할머니 눈앞에 있어야 식사를 하신다거나 마음 편히 잠든다거나 하는 일들이었죠. 시댁과 신혼집은 100km 남짓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저야 워낙에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기에 드라이브 다녀오는 기분이었다지만 남편은 갈수록 힘에 부쳐 하더라고요. 매번 운전이야 제가 한다 쳐도 옆자리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왕복 200km라는 거리는 여독이 충분히 쌓이고도 남을 거리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직장 회식에서 제가 술이라도 한 잔 마신 때에 시댁의 호출이 날아드는 날이면 남편이 그 먼 거리를 꼼짝없이 운전을 해야만 했었는데요. 그런 남편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던지 살이 쪽쪽 빠지는 모습이 눈에 뻔하게 보여서요. 그러다 마침 남편의 직장에서 시댁이 있는 지역의 지사로 인사 발령권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차라리 좋은 기회다 싶었던 저는 남편에게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 그냥 시댁에 들어가서 살까? 글쎄, 나야 본가 쪽 지사로 인사 발령 신청하면 그만이라지만 넌 아니잖아. 에이, 내가 무슨 출퇴근 시간 정해진 직업인가? 돌아다니면서 좋은 아이템만 잘 취재해서 보내면 그만이고 어차피 회사야 지금도 회의 있을 때만 들어가는 수준인데 뭐. 그렇게 해준다면요? 나야 고맙지만 솔직히 걱정도 좀 되기는 해. 내가 같이 살면서 치매가 얼마나 가슴 아픈 병인지 직접
겪어봤잖아. 그건 나도 알아. 돌아가신 우리 외할아버지도 치매셨어. 치매 걸린 당신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것도 힘들지만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족이더라고. 사랑하는 내 혈육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치료법 같은 게 전혀 없어서 나도 어릴 적부터 외할아버지 기저귀 숱하게 갈아본 입장으로다가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다 한 다음에 내린 결정이라고. 그런데도 본가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모르긴 몰라도 제일 힘든 사람은 아마도 네가 될 거야. 할머니가 이쁜이만 찾는 만큼 치매 뒷바라지의 제일 큰 책임이 너한테 돌아갈 거라고.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왜? 왜 굳이? 나 씩씩하잖아. 왈가닥 유은아. 지금 농담이나 할 때가 아니야. 진심이야. 오빠가 갈수록 피곤에 쪄들어가는 거 더는 못 보겠고 이제 누가 뭐래도 우리 부부인데 부부면 부부답게 삶의 짐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꼭 그렇게 해주고 싶어. 오빠 와이프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할머니가 왜 너를 이쁘니 하면서 그렇게 찾아댔는지를 이제야 좀 알 것 같네. 뭔데?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안 찾고 배기겠냐? 그날로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합가에 들어갔어요. 시부모님도 시할머니의 치매로 인해 제가 힘들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참 많으셨지만 제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죠. 누구 하나는 반드시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었기에 사랑하는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차라리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었으니까요. 물론 그런 이유만으로 제가 시할머니의 치매를 짊어지겠다며 나섰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주로 친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자랐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빠듯한 생계를 유지하느라 새벽 이슬과 함께 출근해 별빛 아래에서 퇴근하기 일쑤였으니까요. 또 이래저래 이사와 전학을 자주 다녔던 탓에 저에게 깊은 마음을 나눈 친구라고는 사실상 친할머니 밖에는 없었어요. 유일한 말동무이기도 했고요. 할머니, 1 더하기 1은 2래요. 웃기죠? 그게 왜 웃긴 일인지 할머니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봐봐요. 나무 막대기 1개가 있어요. 그런데 나무 막대기 하나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 할머니는 잘 모르겠는걸. 큰 나무 막대기 1개! 응? 바보라니까는요. 여기 나무 막대기 1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나무 막대기 하나를! 아이고, 이를 어째을까? 아주 큰일이 나부렸네. 왜요? 우리 은하가 너무 똑똑하잖니. 그러니 큰일이지. 우리 은하 척척 박사까지 만들려면 엄마랑 아빠가 돈 많이 벌어야 하니까는. 응? 나 꼭 척척 박사 될 거야. 그럼 할머니는 척척 박사 할머니 되는 거네. 아이고 기뻐라.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대화였지만 그때 친할머니는 뉴치 뽕짝스러운 손녀딸의 말이라면 무조건 웃어주었어요. 제가 또 사고를 치고 부모님께 꾸중을 들어 기라도 죽어있다 치면 그날 저녁은 친할머니 특제 매콤 달달 떡볶이 파티가 벌어졌죠. 우리 손녀 안에 잠들어 있던 쌈딱이 배가 고파서 사고를 쳐버린 모양이라면서요. 그 쌈딱을 배불리 먹여 다시 재우면 당분간 또 잠잠할 거라면서 왈가닥 쌈딱인 저를 올바르게 훈육하기 위해 친정 부모님은 다소 엄한 편이었던데 반해 친할머니는 늘 자애롭게 제 편을 들어주는 소나무였어요. 전 그런 친할머니의 살아생전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고요. 그래서 친할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저의 애착은 남들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이었던 건 시할머니의 치매가 고운 치매라는 것이었어요. 치매를 겪는 사람의 성격 변화는 각자가 전부 다르다고들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치매의 경우에는 폭군 스타일이었어요. 수틀렸다 하면 밥상 뒤집어 엎기가 일쑤였고 온갖 트집을 다 잡아가며 지팡이를 휘둘러대고는 했죠. 하지만 시할머니는 마치 귀여운 7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어요. 잘 달래드리면 달래드리는 대로 제 말을 곧장 따라주셨고 늘 저를 예쁜이라고 부르면서 살갑게 잘 챙겨주셨어요. 당신 잡수실 사탕 하나 아껴 두었다가 제 주머니에 슬쩍 찔러놓고는 다 티나게 모르는 척 한다던가 제가 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단잠에 든다던가 하셨죠. 치매하면 흔히 떠올리는 벽에 인분을 칠한다거나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덕분에 이래저래 치매 시할머니의 뒷바라지가 전혀 힘들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냐고요? 글쎄요.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아주 안 힘들 순 없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쌓여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어려움의 시작은 바로 이쁜아, 네 할머니, 우리 이쁜이 요새 엄마가 밥 잘 안 주나? 시어머니가 밥 잘 안 챙겨주냐고요? 그럴 리가요. 저랑 맨날 같은 밥 잡수시면서. 근데 왜 자꾸 못생겨져? 제가 그랬어요? 이상하네. 아범의 콩깍지는 떨어질지 몰라도 할머님 눈에는 평생 이쁜이인 줄 알았는데. 얼굴이 깜깜해. 저번처럼 반짝이질 않아. 알았으니까 얼른 주무셔요. 저 내일 또 출근해야죠. 차마 시할머니에게 대답하지 못한 저는 남편에게만 슬쩍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오빠 보기에도 내 얼굴이 깜깜해 보여? 반짝이지를 않아? 어? 그게 그러니까 왜 이래? 뭔데 갑자기 긴장을 하고 그래? 화장품 바꿨구나? 어쩐지 원래도 예뻤는데 훨씬 예뻐졌다 싶더라니. 아니거든? 아니야? 아니면 머리 다듬었니? 최고야! 완전 연예인! 뭐래? 내가 언제 나 어디 뭐 달라진 거 없냐고 물었어? 내 표정이 요즘 어두워 보이냐고 물어봤지. 난 또 뭐라고? 괜히 시겁했네. 좀 어둡게 보이기는 했어. 무슨 일 있니? 아무래도 답답한가 봐. 백날 첫날 밖으로 나돌던 왈가닥이 시할머니 옆에 진득하니 앉아 지내려니까. 그래, 사람 성격에 따라 그럴 수 있어. 넌 특히나도 자유로운 스타일이기도 하고. 많이 힘드니? 아직까지는 아니야. 힘들다 보다는 바람 쐬러 나가고 싶다 하는 기분 정도랄까? 일 때문에 맨날 돌아다니긴 하지만 일하러 다니는 길이랑 나 좋아서 놀러 다니는 거랑은 느낌이 또 다르니까. 심한 건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까지는 또 없고. 말은 그렇게 둘러대고 넘어갔지만 오래지 않아 저의 일상 곳곳에서 균열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시할머니가 저를 찾는 일이 잡지사 취재일에 지장을 끼칠 만큼 무척이나 잦아지게 되었고, 잡지사 내부 중요한 회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일이 몇 차례 반복되기까지 하자 직장 내 저의 평판은 수직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시할머니가 저희 옆이 아니면 잠들지 못하게 되어버린 탓에 저희 부부는 당분간 2세 계획은 단념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고요. 잠기가 얼마나 밝은지 아니면 뭐가 많이 불안한 모양인지 시할머니는 제가 이불을 뒤척이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쉽게 잠에서 깨고는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뭐 좋아요. 충분히 각오한 일이었으니까요. 치매 환자와 삶을 공유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상황이라는 거. 진짜 문제는 오직 남편을 위한 사랑과 손주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나섰던 저의 순수한 행동을 두고서 엉뚱한 방향으로 뒷얘기가 나와버렸다는 거죠. 문제는 손윗 동서들이었어요. 동서들은 치매 시할머니를 보살피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시할머니의 유산을 챙겨갈 수 있을까 호시탐탐 눈치나 살펴대던 진상들이었는데요. 특히나 큰 동서의 뒷담화가 유독 심했어요. 어머님, 막내 동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다. 요즘 젊은 세대라 그런지 당돌하고 씩씩하고 암튼 내 보기엔 참 좋아 보이던데. 왜? 너희들 사이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그게 안 좋은 일이 있었다기보다는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막내 동서처럼 젊고 예쁘고 거기다가 능력까지 좋은 여자가 굳이 시댁에 들어앉아서 시할머니 치매 뒷바라지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건 그렇긴 하지만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니까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동서한테 딱 하나 없는 게 있더라고요. 돈이요. 막내네 친정이 보잘것없는 집안이라면서요? 또 그 소리다 또. 정 그렇게 못 믿어오시면 시장바닥이라도 가셔서 아무나 붙들고 한번 물어보시던가요. 누가 들어도 막내 속셈 뻔하죠. 시할머니 정신도 온전치 않겠다. 그런 분이 유독 자기만 잘 따르겠다. 이래저래 잘 구슬려서 유산 홀라당 받아 챙기겠다는 수작이라는 거. 앞에서는 효심 깊은 며느리인 척, 뒤로는 유산 노리는 수작질이 아주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다니까요. 허튼 소리 하지 말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소리지만 요즘 세상에 치매 시할머니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흔하다던? 치매 환자가 친부모여도 외면하는 자식들만 해도 수두룩 빽빽인데. 너무 그렇게 덮어놓고 편들지 말고 생각 잘해서 조심하셔요. 아닌 말로다가 막내가 어머님이랑 아버님 싹 제껴버리고 시할머니 유산 독차지해 버리는 날에는 우더른된 두 분 체면이 뭐가 되겠냐고요. 네? 그런 큰 동서의 뒷담화를 몰래 듣고 있던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치껏 자리를 비켜주셨고 덕분에 저는 큰 동서와 단둘이 마주섰어요. 말씀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형님? 내가 뭘 어쨌다고? 시할머니 구슬려서 시부모님까지 제끼고 혼자 유산 독차지하려는 속셈이라면서요. 유산 욕심이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다면서요? 그걸 또 다 듣고 앉아 있었니? 손이 사람들 얘기 훔쳐듣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집안이 운동장 정도 넓으면은 억울하지는 않겠네요. 원해서 훔쳐들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들은 거예요. 멀쩡한 청력을 껐다 켰다 할 수도 없으니까. 들었으면 들은 거지. 어디다 대고 소리를 높여? 형님!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할머니께서 동서만 싸고 돈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들면 써?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욕심을 부려도 순서 지켜가면서 부려야지. 그럼 하나만 묻죠.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데요? 제가 대신 대답해봐요. 형님들이야말로 시부모님 제끼고 시할머니 유산 땡겨받을 궁리나 해대면서 산다는 거 내가 모를 것 같냐고요. 이래서 요즘 젊은 놈의 새끼들은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이봐요 형님. 그래봤자 형님이나 저나
같은 세대거든요. 누가 들으면 형님이 나보다 한 20살은 더 많은 노인네인 줄 알겠네. 정말. 야! 식구들 다 같이 사는 집이니까 목소리 낮추시고 분명하게 말해 두는데 유산에는 눈곱만큼도 관심 없으니까 밤잠 편히 주무셔요. 그리고 또 이런 호박씨나 까고 다니다가 제 눈에 한 번이라도 띄는 날에는 띄면 뭐? 니까짓게 뭐 어쩔 건데? 제 별명이 효자동 싸움닭이거든요.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제대로 알게 되실 거예요. 저에 대한 모함을 일삼아대던 큰 동서를 말발 하나로 무릎 꿇려놓고는 쌈딱 유나 성격 진짜 많이 죽었구나 싶더라고요. 옛날 성격 같아서는 진짜 아우. 하지만 큰 동서는 겉으로만 겁을 먹었을 뿐 저에게 유산 노리고 착한 척이나 해대는 몹쓸 년이라는 모함을 씌우기 위한 뒷담화 수작을 완전히 단념하지 못한 눈치였고 그 와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동안은 귀여운 7살 어린이의 모습이었던 시할머니의 치매가 미운 7살로 돌변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많이 미운 7살로. 야! 이 못나나! 내가 깨떡 먹고 싶다고 했잖아! 깨떡? 낮에 간식으로 잡수셨다면서요. 지금은 저녁 식사 시간이니까 밥 드셔야죠, 밥. 아! 싫다고! 안 먹는다고! 할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아줌마! 나 얘 싫어! 쫓아내버려! 아줌마가 아니라 할머님 며느리잖아요. 저한테는 시어머니고요. 아, 꺼지라고! 할머니가 자꾸 이러시면 가족들이 힘들어져요. 할머니가 그렇게 아껴주셨던 이쁜이가 제일 힘들어져요. 못난이라니까? 예전 같았으면 제가 숟가락을 쥐어드리면 얌전히 밥 한 그릇 뚝딱 비우셨을 시할머니는 그날따라 투정을 엄청실히 심각하게 부려댔고 급기야는 제 얼굴에 김치까지 부어버렸어요. 시큼한 김치 국물이 제 얼굴을 주룩 흘러내리는 사이 마음속으로는 그간 조금씩 쌓여왔던 힘들다는 생각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어요. 잠깐 쉬고 싶었지만 선뜻 모든 걸 내려놓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부모이자 친구 대신이었던 친할머니와의 정이 문득 떠올랐으니까요. 어느 쪽도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부탁드렸죠.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어머님. 그래, 뭐든 얘기해봐. 며느리 휴가 며칠만 좀 주세요. 그동안 저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니까 잠깐 쉬면서 생각 좀 정리해 볼게요. 바로 이튿날 아침 저는 짐을 챙겨 시댁을 나섰어요. 바로 그때 시할머니가 쪼르르 달려와 저 먹으라며 웬 사과 하나를 건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사과를 본 저는 솔직히 많이 서운했고 큰 마음의 상처도 받았어요. 시할머니가 건넨 사과에는 누가 엄지손가락으로 푹 찔렀다가 뺀 것 같은 구멍이 크게 패여 있었고 또 그 구멍 주변으로 입맛이 싹 가실 만큼 갈변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썩은 사과라고나 할까요? 그동안 시할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탐스러운 사과를 줘도 모자랄 판에 폐기 처분해야 될 썩은 사과를 먹으라며 받게 되다니. 네, 알아요. 시할머니가 결코 나쁜 의도로 한 일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이것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시할머니에게 느낀 서운함도 나쁜 의도로 품은 마음은 절대 아니라는 거. 마지막으로 외할아버지의 치매를 겪으며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나쁜 의도로 품지 않은 서운함이 사실은 세상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서둘러 길을 나섰어요. 시할머니의 사과를 차 조수석에 급히 던져 놓은 채로. 이후로 한 며칠을 그동안 다니지 못했던 드라이브를 이곳저곳 다녔고 겸사겸사 그동안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취재거리도 찾아 나셨어요. 마침 제 눈에 귀농한 청년 농부가 품종 개량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과수원이 들어왔어요. 잡지에 칼럼으로 시키에는 평범한 소재였지만 그 과수원이 사과 과수원이라는 사실에 이끌리듯이 취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청년 농부는 참 부침성도 좋고 서글서글한 성격이더라고요. 단 몇 시간짜리 짧은 취재 사이에 정이라도 들었다는 양 떠나려는 저를 아쉬워했고 뜻깊은 선물을 주겠다며 사과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저로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청년 농부가 쥐어준 사과에는 시할머니가 제게 선물로 주었던 사과에 나 있는 것과 똑같은 구멍 하나가 나 있었거든요. 구멍 주변으로 갈변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 그러니까 썩어버린 모양새의 사과라는 것도 똑같았고요. 혹시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부적 같은 건가요? 왜요? 어디서 똑같은 사과라도 하나를 받아본 모양이죠? 네, 며칠 전에요. 그렇다면 귀한 선물 받으신 거네요? 선물하신 분이 기자님 참 많이 아끼시나 봐.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색깔 좋고 예쁘게 잘생긴 사과를 선물용으로 쓰잖아요. 이게 까치가 파먹은 구멍인데요. 까치 녀석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꿀로 가득 차 있고 맛난 사과만 골라서 쪼아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사꾼들 사이에서는 까치가 파먹은 사과가 제일 맛있는 사과라고 정평이 나 있어요. 그토록 맛나고 귀한 사과이니만큼 꼭 제일 아끼는 사람에게만 맛을 보여주고요. 저야 뭐 잡지에 칼럼 잘 실어달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지만 제일 아끼는 사람이요? 대체 누가 주셨길래? 할머니요. 시할머니. 비로소 저는 깨달았어요. 시할머니의 사과가 저를 향한 고마움과 미안함의 표현이었음을.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을 왜 중요한 깨달음은 늘 한 박자 늦게 주시는 걸까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알사탕이 기도로 넘어가 버린 시할머니가 너무 늦게 발견된 탓에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라고요. 저는 차마 대꾸할 겨를조차 없이 차에 시동부터 걸었죠. 바람 앞에 촛불처럼 훅 불면 꺼질 것 같은 시할머니의 위태로운 소식이 전해지던 그날 밤, 저는 병원을 향해 내달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안 돼요. 떠나지 마세요. 아직은 못 보내드리니까 제발, 부디 제발. 하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일까요? 시할머니는 제가 응급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숨을 거두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아 주며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었죠. 저 보이시죠?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시고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까치가 파먹은 귀한 사과 참 맛나게 잘 먹었습니다. 꿀이 아주 가득 차서 제가 먹어본 사과들 중에 제일 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할머니. 시할머니가 워낙 연로했던 탓에 시댁 식구들은 장례 준비를 조금씩 이나마 염두에 두면서 살아왔어요. 덕분에 장례는 별 탈 없이 아주 순조롭게 흘러갔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저에게는 장례식 내내 이상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시할머니와 동년배 정도 되어 보이는 조문객 분들마다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친할머니의 이름을 묻고 간다는 거였죠. 김말복이라는 친할머니의 이름을 듣고는 아리송하니 돌아서는 눈치가 역력했고요. 다시 생각해보면 새댁이었던 제가 시할머니의 부름을 받고 시댁에 처음 갔던 날에도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시할머니를 모르는데 시할머니는 저를 알고 있는 것만 같았던 상황. 조문객들이 저를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아리까리한 상황 말이죠. 그 와중에도 동서들은 시부모님들 몰래 저들끼리 시할머니 유산의 행방에 대한 암투를 벌여대지를 않나. 저에게 아주 대놓고 견제를 해대지를 않나. 상황이 이러니 제 입장에서는 마음 둘 곳 하나 없이 이래저래 혼란스럽고 싱숭생숭한 장례식이었는데요. 장례를 마친 뒤에서야 조문객들이 제게 친할머니의 이름을 물어보셨던 이유와 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면서 사태는 급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장례식 바로 다음 날, 당시 저와 남편은 시할머니의 유품들과 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할머니의 베갯잎 사이에서 다 바스라져가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진을 본 저는 기겁해 나자빠지고야 말았어요. 오, 오빠! 이것 좀 봐봐. 아, 빨리! 뭔데? 응? 사진 이거 할머니 젊은 시절 맞지? 딱 우리 나이 정도. 나야 모르지. 그 나이에 할머니를 본 적이 없으니까. 마침 시아버지가 무슨 일이라도 났나 싶은 표정으로 다급히 달려왔어요. 시아버지는 사진 속 여인이 시할머니가 맞다는 걸 확인시켜 주셨죠. 하지만 근데요 아버님, 이분이 시할머니 젊은 적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그 옆에 서 있는 여자는 저잖아요. 유나. 시할머니와 함께 자신을 찍은 그 여자는 남편이 봐도 저였고 시부모님이 봐도 저였고 심지어 저랑 사이 별로 안 좋던 동서들이 봐도 똑같았어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더라고요. 시할머니와 제가 또래 나이의 모습으로 함께 있는 것도 모자라서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절의 사진이었으니까요. 그때 줄곧 사태를 관망하며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었던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날아들었어요. 친할머님, 조남이 어떻게 된다고? 김자 말자 복자 김말복이요. 아마 그거 본명 아닐 거야. 네? 우리 부모 시절에는 이름 험하게 지어야 장수한다는 생각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던 때거든. 그래서 진짜 이름은 따로 지어두고 험하게 지어놓은 가명으로 대신 부르면서 사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했고, 그러다가 본명은 까맣게 잊은 채로 가명으로 살고 그러기도 했지. 저는 곧장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친할머니의 본명을 물어보았고, 대답이 돌아오는 순간 등줄기를 따라 소름이 쭉 올라왔어요. 친정 아버지가 알려주신 친할머니의 본명은 김예쁜. 시할머니가 저를 불렀던 이름도 예쁜. 그제서야 확인해 보니 다 바스러져가는 흑백 사진 뒤에 저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이름 또한 김예쁜이었죠. 그랬어요. 시할머니와 친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친구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할머니가 유독 저만 찾았던 거고요. 저에게서 친구였던 친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비로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친할머니와 시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나란히 모셔놓고 제사를 올렸어요. 두 친구가 수십 년 만에 영혼으로 남아 재회하게 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제 꿈에 시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저와 꼭 닮은 친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로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내 곁에 머무르며 보살펴 주어서 참 고맙구나. 덕분에 내 친구 예쁜이와 말년을 함께 보내는 기분이었어.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주어서 더 고맙고, 우리 서로
젊을 적에 자식 낳으면 결혼시키기로 약속했었거든. 자식 세대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한 약속이었지만 우리 손주 며느리가 되어주었으니 이제 난 아무런 여한이 없단다. 이제 난 떠날 테니 시간 나면 내 이불보나 한번 뜯어보지 않으련? 이튿날 잠에서 막 깨었을 때까지만 해도 전 꿈속 시할머니의 말이 그저 작별 인사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시할머니의 유품들을 태우던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웅성거리더라고요. 시할머니의 유품들을 불태워 보던 중에 웬 땅 문서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 위에는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고마운 손주 며느리, 김 이쁜이 손녀의 것. 그랬더라고요. 시할머니는 제가 친구의 손녀라는 사실을 일찍이 짐작하고 있었더라고요. 다만 치매로 인해서 표현하지 못했을 뿐. 저는 결국 오열하고야 말았고 지켜보던 시댁 식구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동서들은 어땠냐고요? 시할머니의 유산이 결국 제 앞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난장판을 피우다가 시아버님의 부르령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 앞에 눈물의 큰절을 올리며 머리를 조아렸죠. 고생해서 모셨으면 당연히 보답을 받아야지. 소방 맞고 쫓겨나기 시커들랑 절대로 눈독 들이지 말거라. 그날부로 동서들은 제 앞에만 서면은 고양이 앞에 쥐 신세처럼 쪼그라들기 일쑤가 되었어요. 시할머님의 유산을 제가 상속받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말 한마디 뻥끗하지도 못했어요. 아무래도 소방 맞고 쫓겨나기는 싫은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난 사건이네요. 저는 여전히 잡지사 취재기자로 일하는 중이고 제 특유의 역마살 또한 여전해요. 다만 한 가지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방방곡곡 산 좋고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양가 어른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있다는 점이라고나 할까요? 수십 년을 거슬려 내려온 친할머니와 시할머니의 우정이 마침내 저희 세대에까지 이어져 양가가 아주 막역한 사이가 되었거든요. 저희 결혼 생활도 다시금 활짝 꽃피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만하면 제 삶은 참 뜻깊은 삶이라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신혼 초에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흔히들 말하는 전형적인 중산층 집안이었죠. 한국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하고 남들 다 그렇게 살듯 성적에 맞춰 관심도 없는 학과를 선택해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호주로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호주에 대단한 관심과 애정이 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때는 뻔하고 뻔한 인생살이가 지겨울 때였지요. 그리고 그때 대학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은 교환학생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학년을 막 시작하는 보통의 학생이라면 취업 준비로 바쁠 시기에 저는 그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제가 모은 용돈을 다 털어 생활비로 쓸 각오를 하고 호주로 교환학생을 갔습니다. 부모님도 딱히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호주에서 생활을 시작했지요. 호주는 한국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고 저는 2달 만에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고도 학생 비자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호주에 머물렀죠. 대학 졸업이고 뭐고 여기서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스시집, 코리안 마트, 호텔 리셉셔니스트 등등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난생 처음 독립적으로 살아봤어요. 그렇게 비자가 만료될 때쯤 일하던 호텔에서 저의 비자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저는 또 2년을 더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낭만 가득하고 파라다이스 같던 낙원도 결국 살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가 되더라고요. 여행지에도 오래 머무르면 결국 내가 살던 한국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점점 저는 지쳐갔습니다. 그때 나이는 이미 20대 후반이었으니 한국으로 돌아가 졸업을 하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할 자신도 없었죠. 마땅히 경력이 될 것 같은 커리어 없이 그냥 1급을 많이 주는 것에만 기준을 두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보니 이곳에서의 생활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고집으로 여기서 평생 살겠다고 선언한 게 마음에 걸렸죠. 어린 시절의 치기, 어린 시절의 그 선전포고가 저를 점점 더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호주는 전세 개념이 없는 곳이라 매달 내는 월세도 항상 제 월급의 반을 차지했어요. 그러다 기회가 닿아 제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여행사 가이드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주야 워낙 한국인이 많아서 한국인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는데, 늘 초조하게 살던 저와 다르게 항상 여유가 있는 그 남자에게 관심이 갔죠. 저와 마찬가지로 가이드로 일을 했지만 잠깐 단기 알바로 한다는 그 남자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저는 먼저 다가갔습니다. 호주에 워홀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석사를 호주로 와서요. 방학 기간이라 돈도 벌 겸 잠깐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아, 일 끝나셨으면 같이 식사하고 가실래요? 이 근처에 유명한 식당 있다고 해서 가보고 싶었거든요. 낯을 가리는 저와 다르게 남자는 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어요. 저야 당연히 좋다고 했죠. 남자는 저보다 2살이나 어렸습니다. 호주로 석사를 오기 위해 군대도 빨리 갔다 오고 대학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한국에서 살던 지역이 땡땡인 것도 똑같았죠. 저희는 삽시간에 가까워졌어요. 한국에서 친구가 많이 없다는 남자와 연락처를 교환했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좋은 곳을 놀러 다니기도 했네요. 그리고 각자의 집으로 초대해 함께 사는 룸메이트들과 저녁을 함께 하기도 했죠. 타지에서 만난 한국인 남녀. 딱 이 한 줄만 들어도 감이 오듯이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가족도 그렇다고 마음을 나누는 완벽한 친구도 없던 저희는 서로에게 친구이자 연인이 되었고 연인이자 가족이 되었죠. 결국은 둘이 돈을 합쳐 한 집에서 살며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오한이 오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덜덜 떨던 저를 걱정하던 남자친구는 학교도 빠지고 저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은 한국처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아 한참을 예약하고 기다려야 하는 게 당연했는데 좋지 않은 제 상태를 보자 바로 진료를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이곳에 2년 넘게 지낸 저보다 유창한 영어 실력 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후 간호사와 의사는 빙그레 웃으며 저희를 불렀고
놀라 자빠질 만한 소리를 했습니다. 축하해요. 임신이네요. 저와 남자친구는 동시에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희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를 키울 준비도 안 된 상태였거든요. 호주에서 아이를 낳고 영주권을 받아 아이를 기르자는 말에도 제 놀란 가슴은 진정될 줄 몰랐습니다. 웃기게도 부모님한테 죽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도 많이 놀란 상태였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생전 가족 얘기도 한 번 하지 않고 단꿈에만 젖어 신혼부부 놀이를 하고 살던 저희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그제야 남자친구는 가족 얘기를 했어요.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가 나랑 위에 누나 둘 다 키워주셨어. 우리 엄마 시장에서 포장마차 하면서 떡볶이 판 돈으로 애들 다 키워내신 거지. 고생 많으셨겠네. 맞아. 다들 내가 호주에 유학 와 있으면 부잣집 도련님인 줄 아는데 사실은 전혀 아니야. 나 대학 갈 때 우리 큰 누나는 차도 팔았고 둘째 누나는 내 등록금 때문에 휴학도 했었어. 평생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빚을 졌지. 우리 집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 그냥 평범해. 결혼할 땐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을지. 그런 얘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 저희는 너무나 막연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결혼이 갑자기 다가오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급하게 각자 집안에 이 사정을 전했고 그만큼 급하게 상견례를 치렀지요. 상견례 자리를 주도한 건 저희 아빠였어요. 이렇게 된 거 얼른 결혼시키고 애들 정착시킵시다. 사고 쳤다고 생각하지 마시죠. 저희 때로 보면 20대 후반이면 다 큰 어른 아니었습니까? 자기들이 책임지고 다 잘 해낼 겁니다. 그때 처음 본 남자친구의 가족들은 다들 인상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푸근한 인상의 시어머니, 선한 눈을 가진 시누이 둘. 모두 그러자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엄마도 시댁 식구들이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다행이라고 저를 다독였네요. 배가 불러오기 전에 빨리 식장을 잡자는 아빠의 의견에 모두 동의하였고 그 이후로는 저희 부모님의 주도하에 착착 결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 안 들어오겠다더니 갑자기 결혼하는 저를 친구들은 많이 의아해했지만 저는 창피한 마음에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만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둘러댔죠. 그리고 저는 일란성 쌍둥이 딸들을 출산했습니다. 처음 한 임신에 쌍둥이를 견뎌내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거기에 입덧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친정에서 보내며 몸조리를 했네요. 시댁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저를 배려해 주셨고요. 그러나 아이를 낳고 본격적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의 생각은 모두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게 드러났죠. 남편은 전공을 살려 한국에서 다행히 취업에 성공했고 꽤나 먼 곳에 살던 큰 시누와 시어머니가 지나가다 들렸다며 저희 신혼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반가웠지만 금세 저의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고 말았죠. 집살림을 뭘 이렇게 해놓냐, 냉장고가 이렇게 더러우면 어떡하냐 하는 작은 잔소리에서 시작해 시간이 흐르자 온갖 불만을 저에게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참 좋겠다.
좋은 대학 나와서 앞길 창창한 애를 임신으로 유세 떨어 한국에 눌러앉혔으니. 어머님의 말에 옆에서 과일을 깎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신우이도 거들었죠. 내 말이. 가족들 보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타지에서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이게 다 뭐야? 땡땡 대학 졸업도 안 했다고 들었는데 맞니? 좋지도 않은 대학을 졸업도 안 하고 호주에 가서 뭘 하고 지냈어? 거의 우리 창진이한테 얹혀 살았던 거 아니야? 저는 몇 번 변명을 해봤습니다. 저도 돈을 벌었다. 어머님이 오해하시는 거다. 등등의 말들을 해봤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오히려 더 마음에 비수를 꽂는 폭언이었어요.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게 정말 무섭다고. 도대체 우리 아들은 이런 너의 어디가 좋아서 애까지는 아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한 번 들은 후로 저는 그냥 못 듣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입을 다물었네요. 어떤 날은 시어머님 혼자 집에 쳐들어와서는 아이들 간식을 먹이고 있는 저를 못마땅하게 보시더라고요. 그거 딸기 다 씻은 거냐? 네? 네. 아, 어머님도 올지 모르고. 누가 나 먹자고 그러니? 네? 사온 거 다 애들 입에 들어가면 우리 아들은 뭘 먹니? 너 그거 다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허락은 받고 쓰니? 남의 귀한 아들이 버는 돈 네 거다 생각하고 흥청망청 쓰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거야 모르는 일이지. 우리 애가 워낙 착해서 고분고분한 게 드세 너한테 다 맞춰주고 사는 건지도. 딸기 값도 비싼데 많이도 사왔구나. 아들도 아닌 딸내미들 먹이겠다고. 으휴.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안 입고 온 모양새였어요. 남편만 출근하면 들이닥치는 시누이들과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거의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여자들은 다 나가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데 너는 그러질 않는구나. 집에서 놀고 먹는 게 편하지? 남이 벌어다 주는 돈 펑펑 쓰고 살면 얼마나 재미가 좋아?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시누이는 제가 입는 옷이나 화장품을 탐내기도 했습니다. 애엄마가 이런 옷도 입어? 네? 아, 예전에 입던 옷인데. 화장품도 좋은 거 쓰네. 어차피 화장하고 나갈 때도 없지 않나? 이거 나 주면 안 돼, 옳게? 네? 아니, 그래도 쓰던 거라. 싫구나. 직장 다니는 나보다 올케가 더 좋은 걸 쓰네? 우리 창진이가 잘 벌긴 잘 버나 봐. 쓰지도 않을 화장품을 이렇게 비싼 걸 사주고. 사실 그 화장품들은 다 제가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지만 그들은 집에 있는 모든 제 물품들을 다 안 입고 봤습니다. 다 남편 돈으로 제가 놀고 먹으면서 사치 부렸다는 식으로 판단을 했죠. 하지만 남편에게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뻔뻔한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는 매번 우리 집에 들려서 애 둘을 보는 저의 육아를 도와주러 온 척을 했고 선심 쓰듯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유세를 떨기도 했죠. 한 번은 제가 자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수화기 너머론 시어머니 목소리가 까랑까랑 울렸죠. 어쩜 애가 집에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내가 어제 냉장고 속을 보다가 놀라서 뒤집어질 뻔했지 뭐니? 반찬도 내가 다 해다 주니까 지는 요리 하나 안 하려고 들어.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해도
며느리가 나쁜 며느리인데 내가 호구처럼 다 갖다 바쳐야 되겠니? 남편은 그 말을 그냥 듣고 넘기려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화가 나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저는 당장에 악을 쓰고 싶었네요. 저는 그 이후 인생 최저 몸무게를 찍었고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몸도 쇠약해졌어요. 워낙 위와 장이 안 좋아졌는데 시가의 폭격 이후로 점점 더 안 좋아졌죠. 그런 제 모습을 걱정스럽게 보던 남편은 내과 의사로 일하는 친구의 명함을 주면서 한번 다녀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제가 어디가 안 좋은 것 같다고요. 토요일이어서 남편이 애를 봐준다는 말에 저는 알겠다고 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실 병원보다도 육아로 인해 매일같이 집에만 있고 일주일에 3-4번은 집에 들이닥쳐 제 혼을 쏙 빼놓는 시누이와 시어머니 때문에 잠시라도 혼자 외출을 하는 게 유일한 탈출구 같았거든요. 병원에 가자 남편 친구는 저를 결혼식에서 봤다며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하도 많은 사람이 왔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죄송하다고 하자 괜찮다며 유쾌하게 웃어넘겼습니다. 그 이후로 몇 개의 검사를 마쳤고 저는 이런저런 증상을 이야기했죠. 남편 친구는 누구보다 신경 써주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검진 결과를 살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창진이랑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내시죠? 네, 그럼요. 걔가 워낙 둔하긴 해도 또 책임감도 있고 보기보다 재수씨 엄청 사랑해요. 낯간지러운 말 못하는 놈이 잘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이 왜 이리로 가나 싶어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시댁에 시달리는 걸 친정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말도 안 하는 성격인데 남편 친구에게 이런 사적인 얘기를 늘어놓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몸이 약하신 것보다도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창진이랑은 문제가 없으신 것 같고 아마 육아 때문에 알게 모르게 많이 신경을 쓰셔서 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특히 위험은 요즘 없는 직장인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아이들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도 잘 챙기셔야 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죠.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장약이랑 가벼운 소화제만 처방해 드릴게요. 어디 안 좋아지시면 또 오세요. 가장 직방인 치료는 약도 아니고 스트레스 해소인 거 아시죠? 남편 친구에게 저는 같이 웃어 보이며 알겠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초보 엄마의 육아 스트레스 정도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와 자신을 사랑해주는 누이들에 대한 애정이 보통 이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야 당연히 내가 아내니까 제 편을 들어주겠지 싶었지만 인터넷 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남편에게 자기 식구들 욕보는 소리를 하면 아무리 저를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라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했고 제가 조금만 참으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믿었네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도 그중 하나였죠. 귀하디 귀하게 자란 막내 아들 힘들게 돈 보태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놨더니
덜컥 임신한 여자친구를 데려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 입장에선 얼마나 배가 아프겠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날씨가 너무 좋아 더 초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죠. 별일 없지? 별일 없어. 엄마 아빠는? 우리야 뭐 별게 있겠어? 오늘 너네 아빠 등산 모임 가고 엄마는 머리하러 왔는데 여기 언니들한테 너 결혼 사진 보여주니까 예쁘다고 다 칭찬하잖아. 엄마가 뿌듯해서 전화했지. 어쩐지 울컥해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랬어? 애써 울음 섞인 목소리를 감추는데 깔깔거리며 즐겁게 웃던 엄마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서방이랑 싸웠니? 아휴, 싸우긴 뭘 싸워. 애들이랑 맨날 전쟁이라 이서방이랑 나는 한편이야. 사실 우리 애들 핑계를 대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어쩜 이렇게 엄마 속으로 안 썩이고 천사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이들은 온순했고 저녁에 잠투정도 없었거든요. 정말로 제 스트레스의 원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물론 그걸 저희 엄마에게도 얘기할 순 없었지만요. 엄마 아빠가 저로 인해 마음 아픈 건 제가 호주로 떠날 때와 호주에서 돌아와 친사고를 보고할 때로 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마디 상의도 말도 없이 덜컥 애를 임신해 와서 결혼을 하겠다는 저를 보던 엄마 아빠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빨리 결혼하고 애 낳으라고 닥달하는 친구들 부모님과 다르게 저희 아빠는 너무나 저를 아까워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청춘을 더 즐기질 않고 임신을 했어. 엄마한테 미리 전화는 해줄 수 있었잖아. 엄마도 동거를 하고 애를 임신한 저를 나무라기보다 혼자서 속 썩었을 저를 안쓰러워하셨고요. 그런 부모님의 가슴에 또 한 번 돌팔매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끊어야겠다. 그래. 또 전화할게. 머리 잘하고 조심히 들어가. 그래. 애들 데리고 집 좀 찾아오고 그래. 아니면 엄마가 갈까? 시어머니가 오신다니까 엄마는 마음이 좀 놓였는데 또 너무 안 가보는 것 같아 민망하네. 아니야. 시어머니가 맨날 오셔서 괜찮아. 끊을게 엄마. 끊을게. 저는 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울음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전화를 끊고 엉엉 소리를 내며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집에선 애들이 놀랄까, 퇴근한 남편이 사실을 알아차릴까, 차마 그러지도 못했거든요. 신우의 택시가 멈추자 계속해서 저를 흘낏거리며 쳐다보던 택시기사님이 주섬주섬 티슈를 꺼내 저에게 내미셨어요. 아이고, 보는 내가 다 속상하네. 이걸 어째?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아직 가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여기서 다 울고 털어내고 가요. 울고 나면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요. 저는 대답도 못하고 폭포처럼 양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을 옷소매로 벅벅 닦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님의 배려에 창피한지도 모르고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내어 한참을 울고 집에 도착했죠.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헐레벌떡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혁준이한테 얘기 들었어.
당신 스트레스가 많다던데. 아, 전화 받았어?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 좀 그렇다고가 아니래. 거봐, 당신 요 근래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고 잠도 설치던데. 아, 내가 나 바쁘다고 나 몰라라 하고 사는 사이에 당신이 이렇게 살 많이 빠진 것도 몰랐다. 남편은 정말 미안해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와서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제약 대기업에 입사했거든요. 워낙 일이 많아 대부분을 야근했고 집에 오면 지쳐 쓰러져 잠들기 바빴습니다. 죽을 것 같은 얼굴로 아침에 일어나 제가 차려준 아침을 꾸역꾸역 먹고 또 출근길에 올랐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조금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 직장 생활을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의 불만도 없이 꾸역꾸역 버텨내주는 남편이 고맙고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기도 했죠. 생전 음식 시켜 먹는 걸 싫어하던 남편은 배달앱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를 시켰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은 자니까 자기와 오붓한 시간을 좀 가지자면서 저를 데리고 식탁으로 앉았죠. 연애할 때 이런 거 좋아했잖아. 임신했을 때도 다른 건 못 먹어도 케이크는 먹고. 그랬지. 종류별로 다 시켰어. 당신이 좋아하는 초코맛. 이건 요즘 제철인 딸기 타르트고. 베스트 메뉴에 있길래 얼그레이인가 뭔가 이것도 시켰어. 칭찬해달라는 어린애처럼 하나하나 맛을 읊조리는 남편을 보니까 그제야 웃음이 터졌습니다. 다 먹고 살쪄야겠다. 그래, 애들 주지 말고 나도 주지 말고 당신 다 먹자. 그의 따뜻함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얼었던 제 마음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말 없이 포크질하는 저를 그윽하게 쳐다보다 한숨을 내쉬곤 말을 했어요. 이제야 좀 회사에서 자리가 잡혀가. 다행이네. 언제든지 밀려나도 이상할 것 없는 나이만 많은 경력 없는 신입이었는데 이제 위에서도 날 인정해주고 내가 중요한 업무들을 담당하게 됐어. 이제야 내가 이 팀의 일원인 것 같아.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휴가도 쓰고 당신이랑 놀러도 다니고 더 이상 당신 독방 육아로 힘들게 하지 않을게. 나도 이제 아빠 노릇하고 당신한테 좋은 남편이 될게. 그동안 다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저도 남편에게 고생 많았다고 웃어주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사고쳐서 결혼한 철딱선이 없는 부부로 볼 수도 있었지만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볼 때마다 정말 어디서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을까? 운명처럼 저희를 연결해준 하늘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친구의 조언대로 스트레스에서 저 스스로를 해방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좀 단호하게 나가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죠. 무작정 당해주고만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확신도 섰습니다. 저를 저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는 친정 부모님에게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라고 저희 집에서 귀하게 자라지 않은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라도 친정엄마가 알게 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속상해하실 것이고 제대로 저를 챙겨주지 못했다며 자신 탓을 알 뿐이었거든요. 그날 병원에 다녀온 이후로 저의 마음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입으로만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로 행동으로 옮겼죠. 일주일 뒤 목금 휴가를 냈다며 목금토일 3박 4일로 아이들을 데리고 공기 좋은 곳으로 놀러 가자고 하더군요. 예약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남편은 말했죠. 가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고 놀고 자고 먹고 그래. 내가 당신 2kg 찌워서 온다. 저는 너무 좋아 오랜만에 남편을 꼭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그 전날 야근에 야근까지 더한 남편은 새벽에나 들어왔고 저도 정신이 없어서 미리 짐을 싸놓지 못해 출발을 앞두고 바쁜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입히고 먹이는 것부터 장난이 아니었죠. 안방 화장실 청소를 자주 못해 거실에서 샤워를 하라는 저의 말에 남편은 웃으면서 안방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내 몸 샤워하면서 화장실도 씻길게. 라고 개구진 말을 했죠. 정말 오랜만에 휴가라서 남편도 많이 들뜬 게 보였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대충 제 준비를 마쳤고 아기 의자에 앉은 딸들에게 번갈아가며 밥을 먹이고 있었어요. 옳지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아이고 예뻐. 누가 이렇게 밥을 잘 먹어요? 누가 더 잘 먹지? 이렇게 요란하게 떠들어주며 아이들의 혼을 쏙 빼놓아야 놀이처럼 생각해 밥을 잘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삑삑 소리와 함께 누군가 현관 도어락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8시인 시간에 누군가 싶다가도 결국 이 시간에 말도 없이 무리하게 올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은 곧 현실이 되었죠.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쯤에 찾아오던 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오늘은 너무나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평소 같으면 남편이 출근했을 시간이긴 했네요. 남편은 밥 먹여서 보냈니? 너 또 네 새끼들만 챙기느라고 출근하는 내 아들은 굶겨보낸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집안이 어지럽다며 한 소리를 했습니다. 짐을 싸기 위해 제 옷과 아이들 옷을 꺼내놓은 것이었는데 이게 무슨 난리냐며 저를 나무랐죠. 아침 일찍부터 웬일이세요? 저는 똑바로 일어나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싸늘한 저의 말투에 큰 시누이가 기가 차다는 듯 웃더라고요. 얘 좀 봐. 우리가 못 올 곳 왔니? 엄마랑 누나가 아들이랑 동생 집에 못 올 곳이야? 우리 아침 좀 차려줘라. 네? 기도 안 차는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생전 너한테 밥 한 번 얻어먹은 적이 없더라고. 아침 좀 차려줘. 그래 옳게. 나는 곧 출근해야 되거든. 빨리 서둘러줘. 국이랑 밥 다 있지? 창진이 밥을 제대로 차려줬으면 남아 있을 거 아니야. 둘째 신우는 저희 애들을 언짢게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애들 웬만큼 먹은 것 같은데 치우고. 지금 그걸... 아니 상이 더럽잖아. 난 지저분하면 입맛이 떨어진다니까. 밥 차려달라고 했는데 안 움직이고 뭐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바닥까지 저를 끌고 내려가 괴롭히려는지 기도 안 찼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 깊게 큰 숨을 내쉬었죠. 더 이상은 저도 참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세요? 뭐? 아침 8시에 예고도 없이 남의 집 찾아와서 밥을 내놓으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도대체. 제가 창진 씨 좋아서 결혼했지
어머님이랑 형님들 시녀 노릇하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저의 말에 셋이 동시에 놀란 눈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뭐? 너 뭐라 그랬어? 큰 시누이가 다가와 저의 앞에 위협하듯 섰습니다. 무서울 줄 알았겠지만 오히려 정반대였죠. 매일같이 가슴에 파묻고 살던 말을 탁 터놓자 오히려 꽉 막혀있던 것 같은 가슴이 탁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저를 못 사게 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러시는 거 정말 아니에요. 저 창진 씨한테 잘하고 있고 한 번도 제 돈처럼 낭비하면서 쓴 적 없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엄마이고요. 제가 일을 나가든 안 나가든 그건 제가 창진 씨랑 논의해서 알아서 할 일이지 시댁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 아닙니다. 어머, 엄마, 얘 미쳤나 봐.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느 때보다 제정신이에요. 어머님도 저한테 함부로 하실 권리 없으세요. 그리고 이 집도 시댁에서 해주신 거 아니잖아요. 저도 정말 유치해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 아빠가 퇴직금 한 푼 안 남기고 다 보태주신 돈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는 어머님은 뭘 해주셨는데요? 저의 말에 결국 시누이는 쌍욕을 하면서 손을 올렸고 뺨을 때렸습니다. 이 미친이!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큰 소리를 질렀고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 어떻든 악에 받쳐 이를 악물었어요. 제가 돌아버리기 전에 제 살 길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른손을 들어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올려 시누이의 뺨을 올려붙였죠. 짝하는 찰진 소리에 시누이 둘과 시어머니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시모는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기까지 하더군요. 왜요? 저는 못 때릴 것 같아요? 위아래도 없는 년이? 다음에 저에게 달려들려던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은 얼굴로 저에게 달려드는데 그때 우렁찬 소리가 들렸죠. 다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안방 화장실에 있던 남편의 등장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소리에 엉엉 울기 시작했고 저는 재빠르게 아이들에게 달려갔어요.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엄마, 누나들, 진짜 매번 이랬어요? 이렇게 집에 와서 이 사람 못 살게 군 거야? 창진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제야 상황 파악이 다 됐어. 저 사람 스트레스로 맨날 앙상하게 말라가는 이유 내가 다 알았다고. 어쩜 이래? 어쩜 이렇게 경우 없고 교양 없이 굴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 화가 나서 악을 썼습니다.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남편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남편은 단호하게 다시는 우리 집에 허락도 없이 오지 말라고 했고 그걸 어길 시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시어머니가 울며 빌어봐도 남편은 완고했어요. 저 이제 엄마 소유물 아니고 이 사람 남편이고 우리 애들 아빠예요. 난 이 집 사람이지 그 집 사람 아니라고요. 남편은 당장에 시댁 식구들을 내쫓았고 저에게 깊은 사죄를 했습니다.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미안하다고 울기까지 했어요. 그날 예약했던 펜션에 예상 시간보다 훨씬 늦게 도착했지만 저는 그간 쌓아두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남편은 잠자코 들어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명절에도 시댁에 가지 않아요.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저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남편이 시킨 대로 전화번호도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죠.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인지 까마득한데 시댁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저 같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곳에 사연을 보냅니다. 현재도 아이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 남편과의 애정 전선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힘든 시기에 제 사연으로 조금이나마 속 시원한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이제야 시간이 많이 흘러 저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네요. 정말 시간이 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집안에서 외동딸로 자랐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엄마는 대학가 근처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셨고 아빠는 근처 공업단지에 있는 큰 회사의 경비원으로 일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저는 성격은 엄마를, 외모는 아빠를 그대로 빼다박았었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다행히 예쁜 엄마 얼굴이 슬슬 나왔던 것 같아요. 가족은 화목했고 저는 그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쾌활하고 적극적인 성격에 친구도 많았지만 부끄럽게도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부모님은 저에게 그 어떤 걸 강요하시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그저 제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엄마의 호프집은 근처 국립대학교 바로 옆에 있었고 가성비 좋은 양과 저렴한 가격에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찾았어요. 엄마가 이름과 얼굴을 외워 외상을 걸어줄 정도로 단골인 친구들도 꽤 많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엄마를 돕는 게 일상이 되어서 많은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만났어요. 다들 저를 신기해하며 예뻐했네요. 장난을 치며 말을 거는 오빠들도 있었고 저에게 예쁘고 착하다며 상냥하게 굴어주는 언니들도 많았죠. 형제가 없는 외동의 서글픔을 거기서 달랬던 것 같습니다. 17,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우르르 들어온 무리의 남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공대 학생들이었고 그 중에 신입생들도 꽤 있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저의 첫사랑이 되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눈길이 가서 자꾸 쳐다보게 되었죠. 제가 자꾸 쳐다봐서 그랬는지 어느 날부터인가 그쪽도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별다른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 그들은 돌아갔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저는 제가 반한 사람이 또 오지 않을까 매일매일 호프집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기다렸네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때 그 무리들은 또 엄마 가게를 찾아왔고 저는 부끄러움에 말도 걸지 못하고 메뉴판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오고 가며 얼굴을 익혔을까? 하루는 그 오빠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우리가 와서 너무 시끄럽게 굴었지? 아니에요. 그러려고 오는 곳인데요. 아, 이 집 치킨이 근처에서 제일 맛있어서 자주 와. 그래요? 엄마한테 서비스로 더 많이 주라고 할게요. 그렇게 저희는 말을 텄고 친해졌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와 어떤 직접적인 로맨스를 꿈꾸지는 못했어요. 아마 그 남자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또래 여자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해 침울해졌죠. 그러다 저는 18살이 되었고
1년이 넘도록 그는 뻔질나게 엄마 가게를 드나들며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날이었어요. 나 이제 군대 가. 정말요? 아마 2년 반 정도 다녀올 것 같네. 내 친구들이 부대 주소 알려줄 거야. 혹시 편지 써줄 수 있어? 그래도 돼요? 그래주면 나야 너무 고맙지. 그는 군대를 갔고 저희는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로지 그가 다니는 대학에 가야겠다는 목표 하나로 저도 그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죽어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면 그와 주고받은 편지 중 마음에 드는 부분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첫사랑이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멀미약을 먹어야 하나 할 정도의 설레임에 밤잠을 설쳤네요. 그런 저의 노력을 하늘이 알아주셨는지 저는 제 소원대로 그가 다니는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쯤 군대에서 제대한 그는 복학생으로 2학년이 되었죠. 저희는 이제 호프집 사장님의 고등학생 풋내기 딸과 단골 학생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다시 만나게 된 순간 그는 저에게 고백을 했고 저는 당연히 좋다고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첫사랑이 이루어질 확률이 그렇게 적다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도 생전 처음 사귄 여자가 저였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희는 영화같이 만나 순수하게 연애를 시작했고 8년을 꾸준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동안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그는 저의 20대의 전부였어요. 17, 그를 처음 본 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요. 그렇게 제가 28살, 남자친구가 31살이 되었을 때 그는 수줍은 얼굴로 청혼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Will you marry me? 얼마 전에 같이 본 로맨스 영화에서 그 대사가 그렇게 멋있다는 저의 말을 기억해뒀는지 어설픈 영어 발음으로 남자 주인공을 따라하는 사랑스러운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푸앗 웃음이 터졌어요. 당연히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도 저를 처음 본 순간 반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교복을 입고 있는 제 모습에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저희 둘은 저희가 원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될 수 있게 되었죠. 그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결혼식에 온 친구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어요. 정말 어디 영화로 만들어도 괜찮을 거라며 저와 남편의 연애 스토리를 찬양했지요. 결혼 후 남편은 본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저도 남편을 따라 서울로 올라왔어요. 엄마 아빠와 떨어지는 것이 섭섭하다고 어린애처럼 우는데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가? 우리는 수원에 있고 너는 서울로 가는 건데. 딸, 오버하지 마라. 쿨한 엄마의 말에 저도 채타면서 씩 웃는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의 집은 저희 집에 비해 훨씬 부유한 편이었고 어렵지 않게 시댁 근처 서울에 28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해주셨어요. 너무나 바라던 결혼을 했고 어려움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모든 일이 쉬울 줄 알았죠. 그건 저의 어리석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지만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바빴고 저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남편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예고 없이 시어머니가 집에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이리저리 집안을 둘러보시던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면서 말씀하셨죠. 아휴, 겉은 저런 것밖에 없니? 네? 아유, 세상에. 빨래를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해서 널어놓으면 어떡하니? 쫙쫙 펴서 널어야지. 이대로 마르면 다 주름져. 이런 거 집에서 하나도 안 배웠어? 어머니는 대뜸 살림살이를 뒤집어 엎으시더니 가정교육을 운운하며 저를 있는 대로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널어놓은 빨래를 온통 다시 가져와 세탁기에 넣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침실에 들어와 이불을 만지작거리더니 또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불 빨래 얼마나 자주 하니? 네? 그게 자주는 안 하는데요. 너 우리 승진이 피부 약한 건 알고 있니? 아니요. 집에 있을 땐 옷도 한 번씩 삶아서 빨았고 이불도 일주일에 2번은 빨았다. 넌 집에서 남편 돈으로 놀고 먹는 애가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내조는 안 하니? 집에서 외동딸로 자랐다더니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배운 것도 없이 시집 왔어? 그날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만들어 놓은 반찬을 맛보시더니 이게 뭐냐며 저를 나무랐고 청소 상태부터 가구 배치까지 뭐 하나 지적하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시달리다 보니 이 집이 저희 집인지 시어머니 집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만 보면 결혼해서 행복해 죽겠다, 여보가 좋아 죽겠다 실실 웃는 남편에게 본인 엄마를 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대로 점심시간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또 저를 찾아왔어요. 요즘 승진이랑 사이는 어떠니? 사이 좋아요, 어머니. 저희 오래 사귄 만큼 싸운 적도 없고 결혼하고 나서도 사이가 항상 좋아요. 그래? 근데 왜 소식이 없니? 네? 애 소식 말이야. 남들은 벌써 손주가 유치원을 다닌다느니 초등학교를 간다느니 하는데 너는 어째 아직 소식도 없느냔 말이야. 이세는 남편과 아내 부부의 일인데 시어머니는 마치 저에게 맡겨놓은 돈을 내놓으라는 사람처럼 저만 혼내고 닥달하셨네요.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 무슨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일주일에 몇 번씩 잠자리 하느냔 말이야. 네? 저는 노골적인 어머니의 질문에 기겁을 하고 소리쳤죠. 제 반응에도 시어머니는 내가 못 물어볼 걸 물어봤냐는 뻔뻔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 뭘 보고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턱하니 해줬겠니? 물론 내 아들도 같이 사는 거지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더 노력해 볼게요. 너 편하자고 신혼을 즐기자느니 어쩌나느니 우리 아들 구워 삶아서 일부러 애 안 낳는 건 아니지?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도 아이 갖고 싶어요. 그러면 너희도 노력을 하는데 운이 잘 안 따라준다, 이거구나? 네, 맞아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런 노골적인 질문과 폭언은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 애를 낳는 기계로 들어온 것 마냥
저를 대하시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에 눈물이 핑 돌기까지 했네요.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것이었는데 역시 결혼은 남들 말처럼 남편만 좋아서는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제 시댁에서 해준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이 부럽기까지 했죠. 시어머니는 보통 남편이 출근한 평일에만 집에 들이닥쳤어요. 아마 자기 아들 앞에서는 저를 그렇게 쥐잡듯이 잡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주말임에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미리 연락을 하고 오지 그랬냐며 제 부모님을 반기는 남편과 다르게 저는 어두운 표정이 되었어요. 시어머니 손에는 정체 모를 한약구러미가 들려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게 뭐예요, 엄마? 이거 다 보약이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엄마가 보약 한 첩 지어왔어. 우와, 진짜요?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네요. 저와 단둘이 있을 때와 말투부터 다른 시어머니는 저를 잡아당기며 이리 와서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저는 그 보약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어즙과 그 외에 많은 약재를 섞은 한약으로 여자 몸에 애가 생기는 약이라고 하더군요. 평소 비위가 약하던 저는 지독한 냄새와 비릿한 맛에 두 모금 마시자마자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몇 모금 마시다 말고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속을 개워내는 저를 쫓아온 시어머니는 제 등짝을 후려쳤어요. 그게 얼마짜린 줄 알고 그렇게 아깝게 다 토해버리냐? 저는 생전 처음 당하는 손찌검에 너무 놀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의 말에 가소롭다는 듯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그리곤 냉정하게 저를 쳐다보던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면박을 줬습니다. 그런 것도 못 먹으면서 무슨 애가 생기겠니? 네가 한다는 노력이 고작 그런 거니? 제대로 된 노력을 해본 적은 있어? 그 후 시어머니는 일주일 내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끼니 때마다 제가 제대로 먹는지 안 먹는지 감시하기까지 했죠. 저는 정신병이 걸려 죽을 것 같았고 결국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터놓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담담하게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약 얘기가 나오자 결국 울음이 터지고 말았죠. 남편은 정말로 자신의 어머니가 시집살이나 그런 걸 시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엄마가 포기하게 만들자. 이렇게 말하며 묘책을 세웠어요. 일단은 당신이 애를 못 가지는 불임이라고 하자. 나도 당분간은 애 낳을 마음 없어. 신혼생활 즐기면서 당신이랑 알콩달콩 살고 싶어 하지. 아마 엄마도 저러다가 말 건데 주변에서 하도 손주 타령을 하니까 저런 이상한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 정말 그러실까? 그럼 우리가 잘 살다 애는 자연스럽게 생기면 되는 거고. 어때? 괜찮지? 저는 일단은 저 끔찍한 한약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바로 다음 날 휴가를 내고 저와 어머니를 기다렸던 남편은 어머니가 오자마자 저와 몰래 내놓았던 불임 작전을 펼쳤습니다.
저희는 어렸고 한없이 순진했죠. 그 작전이 먹힐 거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어머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저희의 잘못이었네요. 부림소리를 듣자마자 어머니는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벌겋게 상기된 얼굴과 격양된 목소리로 저와 남편에게 번갈아가며 고함을 쳤죠.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애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을 해? 네가 제정신이니? 제가 그러고도 여자야? 이 집에 시집을 왔으면 며느리 도리를 내야지. 애도 못 낳는 걸 어디다가 써먹는다고 결혼을 했어. 남편도 자신의 엄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고 했어요. 남편도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시어머니는 제 등을 떠밀어 내쫓으며 냉정하게 말을 했어요. 당장 이혼해라. 엄마, 이 손 놓고 이야기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혼을 하라고 말을 하세요. 저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저희 사이에 아무 문제 없고 애는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이혼하라고 했지? 너 정말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니? 엄마 정말 도대체 왜 이러세요? 너 저기 집애랑 이혼 안 하면 다시는 네 애미 못 볼 줄 알아. 네가 선택해라. 어디 천륜을 끊고 살 수 있으면 혼자 잘 살아봐. 그 후로 남편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다 거짓말이었다고 말을 해봤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간 애가 생기지 않았던 이유를 알았다며 부모와 저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끊임없이 남편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저만 있으면 된다고, 부모님은 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애써 웃어 보이더라고요. 그의 모습이 안쓰러워 저도 함께 괴로워졌고 끝내 저도 묘책을 세웠네요. 어머니한테 이혼했다고 말씀드려. 뭐? 거짓말 하자고. 당신이 부모 잃고 사는 꼴 보고 싶지 않아. 이 신혼집 정리하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랑 가서 살게. 어떻게 우리가 따로 떨어져 살아? 주말마다 당신이 오면 되지. 주말 부부하는 셈 치자. 응? 그게 최선인 것 같아. 시간이 좀 지나면 어머님도 마음이 풀리실 거야. 그러면 그때 제대로 말씀드리자. 남편은 울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했네요. 그 후 남편은 이혼한 척을 했고 저는 친정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상황을 들은 저희 부모님은 참 많이 속상해하셨지만 오히려 제가 시댁 근처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느니 친정집에서 사는 게 낫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평일 내내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는 대신 저는 집 근처 미용학원에서 네일아트 강습을 받으며 제 삶을 꾸려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적성에 안 맞던 사무직 일을 꾸역꾸역 하던 때와 다르게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고 관심 있던 일을 배우니까 실력도 금세 늘었죠. 그러다가 운이 좋게 집 근처 상가에 자리가 나 조그마하게 제 가게를 차리기도 했어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여서 월세도 비싸지 않았는데 제 실력이 나쁘지 않았는지 꾸준히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이 늘어갔지요. 결혼하고는 감히 꿈도 못 꾸던 일들을 하면서 제 인생에 또 다른 재미를 찾아갔네요. 그동안 남편과의 사이도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좋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아졌죠. 금요일 저녁마다 저희 친정집으로 퇴근한 남편은 2박 3일을 꼬박 저와 보내고 월요일에 새벽같이 나가 회사로 출근했어요. 애틋한 마음이 더해져 부부보다는 오히려
장거리 연애를 하는 젊은 커플들 같았죠. 그렇게 1년 정도가 흐르고 자연스럽게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가장 먼저 친정 부모님에게 전하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임신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회사라고 하더니 소리까지 지르며 좋아하더군요. 아이 같은 남편의 모습이 귀여워 웃다가 문득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포기해? 30대의 저도 20대의 저처럼 남편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에게는 천사가 둘이나 찾아와 줬어요. 저는 이란성 쌍둥이로 남매를 한 번에 임신하게 되었어요. 한 명이 아닌 2명이 뱃속에 들어있으니 힘들기는 2배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 곁에서 저는 힘듦을 다 이겨내고 건강하게 아이들을 출산했네요. 임신을 준비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해 제가 운영하던 네일아트 숍은 학원에서 만난 친한 언니에게 넘겼고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실력 있는 언니여서 별로 걱정은 없었네요. 저와 이혼을 했다고 선언을 한 후 남편은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구해 혼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않아도 이상할 게 없다고 했죠. 제가 출산을 한 이후로 남편은 아예 출퇴근을 저희 친정집으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출퇴근만 왕복 4시간이 가까워 피곤하게 이러면 어떡하냐고 제가 걱정을 해봐도 남편은 전혀 안 힘들다며 웃어 보였죠.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랑 우리 와이프랑 지내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얼마나 설레고 행복한데. 라는 이쁜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게 참 서글프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부부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숨어 살듯 살아야 하는지 참 세상이 원망스러웠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3살이 되었고 저희는 그 전보다 더 견고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책임감도 커져갔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세상이 참 좁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저도 어머니와 운명이면 운명이었던 것 같네요. 동창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의 약속 장소인 대형 쇼핑몰로 향했고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친구의 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쳐버린 것이었습니다. 나와 산 지 1년, 임신기간 1년, 아이들을 키운 3년까지 거의 5년 만에 마주친 시어머니였는데 서로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저는 양손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니 금세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너 맞지? 잘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그 시절의 풋내기 어린애가 아니었습니다. 담담하게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자 기가 막히다는 얼굴이 되시더라고요. 네 애들이냐? 네, 제가 낳은 제 애들이에요. 네가 어떻게... 너 불임이라고 하지 않았어? 네가 어떻게 애를 낳았어? 우리 애들은 누가 봐도 저를 쏙 빼닮아 있어 특히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의 당황하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릴게요.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굳은 것처럼 서 있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뭐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어머니를 그 자리에 세워두고 보란 듯이 지나치자 예전에 당했던 일들이 생각나 속이 다 후련해지더라고요. 아마 아이들 때문에도 놀랐겠지만 완전히 변해버린 저의 태도에 놀랐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낮에 쇼핑몰에서 어머니를 만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진지한 표정이 되어 말을 하더군요. 때가 된 것 같다. 무슨 소리야? 당당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다시 합쳐서 제대로 살자, 여보. 물론 지금도 제대로 살고 있는 거긴 하지만 더 이상 죄인처럼 숨어 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랬다간 우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자식과 며느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려고 했던 엄마의 잘못이지. 그동안 당신한테는 말 안 했지만 엄마가 계속 선자리를 잡아왔었어. 제대로 된 여자랑 재혼하라고 하도 들들 볶아서 여자 만날 생각 없다고 내가 다 잘라냈었거든. 정말? 안 그래도 매번 거절하기 지긋지긋했는데 이제 당당하게 말할 거야. 부모랑 인연 끊으라면 이젠 끊을 수 있기도 하고. 우리 애들도 있는데 뭐가 중요하겠어. 돈도 많이 모았고 부모님 서포터 없이도 집다운 집 구해서 당신이랑 우리 애들 둘 내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도 있어. 당신도 나 믿지?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도 남편을 믿지 못했던 적이 없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찾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변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차에서 내려 익숙한 곳으로 향하는데 제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의 불안을 느꼈는지 남편이 아이들의 손을 건네주면서 제 귀에 속삭이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내 뒤에 쫓아와. 알았지? 겁낼 거 하나 없어. 내가 말했잖아. 우린 잘못한 거 없고 당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줄 거야. 저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느긋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시부모님은 저희의 등장에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랐습니다. 저는 양손에 우리 딸과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놀라 자빠질 것 같은 얼굴로 저희를 번갈아 봤네요. 너 이게 다 무슨 수작이야? 아마 시어머니는 제가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등장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많이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물러서지 않고 시어머니와 제 사이를 가로막았지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엄마 아버지. 시아버지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저와 아이들을 흘깃거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난리야? 일단 얘들아. 남편은 아이들을 끌어당겼죠. 인사드려. 아빠가 말했었지. 멀리 살고 있는 친할머니랑 친할아버지가 있다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돼. 인사드려야지. 남편의 다정한 말에도 아이들은 낯선 상황에 눈치를 보며 제 뒤로 숨었어요. 그나마 낯을 덜 가리는 딸아이가 양손을 모으고 수줍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아버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저 이혼한 적 없어요.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고 부모님이랑 인연을 끊고 살 수도 없어서 그때 이혼했다고 어머니한테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오가면서 결혼 생활 유지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임신하고 아이들도 생겼어요. 흔들림 없는 남편의 말에 시부모님 모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남편의 뺨을 있는 대로 내려쳤죠. 저는 너무 놀랐고 거기서 그 꼴을 보고 충격을 받은 아이들을 냉큼 뒤로 숨겼어요. 아이들이 움찔하자 마음 약한 시아버지도 놀라면서 시어머니를 부르더라고요. 당신 애들 앞에서? 지금 애들이 중요해요? 당신이랑 나랑 낳아서 목숨처럼 길렀던 아들이란 새끼가 지 애미를 속이고, 아니 지 애미를 배신하고 한 짓을 봐요. 자그마치 5년을 이렇게 지 부모를 바보 천치를 만들었어요. 역시나 예상대로 어머니는 크게 화를 냈고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며 남편을 노려봤어요. 예전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은 이상할 정도로 담담하더라고요. 그래요, 엄마. 제가 맞을 짓 한 건 맞아요. 부모님 속인 나쁜 새끼인 것도 맞고요. 그래, 그걸 아는 놈이? 하지만 엄마, 저는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래에서 사는 10살짜리 아들이 아니에요. 다 큰 어른이라고요. 이제 제가 먹여 살릴 아이들도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전처럼 엄마의 말에 휘둘리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더 때리시겠다면 때리세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엄마 마음 풀릴 때까지 얻어맞을 자신 있어요. 이게 지금 엄마한테 할 소리야? 네가 너만 바라보고 키운 네 엄마한테? 이제 제 아내랑 도둑질하듯이 살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해주신 오피스텔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다운 집 구할 거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으로서 도리하면서 살 거예요. 듬직한 아빠로 든든한 남편으로 사는 게 제 역할이에요. 난 너 안 보고 살 거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젠 어쩔 수 없어요. 전 지켜야 될 가족이 있고 이젠 제 새끼들과 아내가 최우선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손주들 한번 보세요. 예쁘지 않으세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아빠 다 빼다 박았어요. 이란성 쌍둥이고 이제 둘 다 3살이 됐어요. 지영이랑 지민이에요.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한풀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말을 이었어요. 앞으로도 종종 찾아뵐게요. 하지만 엄마도 손주들 보고 싶으시면 선 지켜주세요. 그러면 저도 자식된 돌이 죽는 날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남편은 얻어맞아 빨개진 얼굴로 꾸벅 고개를 숙이고 저희를 데리고 나왔어요. 차로 돌아와 남편의 얼굴을 매만지며 괜찮냐고 묻자 남편은 괜찮다며 저에게 씩 웃어 보였네요. 그럼 괜찮고 말고 이런 거 100번도 더 맞을 수 있어. 이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그만 패기치고 행복하게 살자 여보. 그동안 애들에 우리까지 신경 써주시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평생 이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돼. 그럼 그래야지. 저는 든든한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혼자 마음고생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든든하게 저와 아이들의 곁을 지켜준 남편에게 고맙고 미안했네요. 이혼한 척을 하라는 저의 말에 남편이 해줬던 말을 저는 똑같이 남편에게 해줬습니다. 여보,
고맙고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요. 그 이후 남편은 그동안 열심히 모은 적금에 은행 대출까지 얹어 수원에 아파트 한 채를 구했고 저희는 친정집에서 그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의 출퇴근 시간은 그렇게 만만치 않지만 남편은 그런 건 다 상관없다며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이제는 저도 편안하고 든든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저희를 안 보고 살 줄 알았던 시어머니도 많이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셨어요. 남편을 통해 그동안 본인이 미안했다고 저희에게 먼저 사과를 하셨고, 종종 시부모님 댁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여 식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해봐야 내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얘기를 못했었는데, 저희 부부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지금의 행복함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와 남편의 대학 친구들은 저희가 평생 고생 없이 탄탄대로를 살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 믿기나 할지 모르겠네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